여러분, 이게 브라질입니다. 사이즈가 완전 다르잖아. 와, 이게 브라질이지. 여기가 지금 다테아 파티 온 거예요. 축구장 거의 한 4개 크기 같은데? 와, 미쳤다. 지금 이게 절벽인데 이걸 다 딴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자라는 커피가 이상하게 맛있대요. 야, 이거 어떻게 따지? 커피 체리 먹방. 자, 여기 4개가 있고요. 없네요. 아, 여기 다크롬이구나. 와, 향 봐봐. 얘 지금 똑같은 게이샤거든요? 이 열매와 이 열매와 완전 다르죠. 얘 딱 봐도 맛있게 생겼지. Here we have the capacity 30,000 bags of coffee at a time. The last one for this roun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공지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브라질로 떠납니다. 지금 저녁 10시 48분인데 11시 50분 비행기로 저희가 두바이를 경유해서 상파울루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나마에 이어서 브라질 산지를 쭉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에 브라질을 가는 이유는 사실 파나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생산하는 그런 스페셜티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 맞은편에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의 거의 99%는 브라질 커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그만큼 전 세계에 커피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산지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들을 좀 저희가 영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에 행선지는 브라질로 선택을 했습니다. 브라질이 사실 한국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산지예요. 그래서 가기도 좀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 브라질에도 요즘에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도 저희가 방문을 할 겁니다. 최대한 이 영상을 딱 보시면 브라질 산지를 내가 이해했다, 내가 브라질 커피를 마시는데 다음에 마실 때부터는 더 가치 있게 마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로 9시간 걸려서 두바이 왔는데, 여기서 환승해서 다시 16시간을 가야 됩니다. 한참 왔는데 또 한참 가야 돼요. 지구의 끝에서 끝을 가야 돼요. 저희 드디어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비행시간만 한 25시간 꼬박 걸려서 도착했고, 워낙에 치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녁에 도착해서 지금 좀 실감은 나지 않아요. 시내도 뭐 그렇게 잘 보이진 않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은 뭐 화려한 모습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일정은 브라질 워낙에 좀 국토도 넓고 농장 간의 거리도 되게 멀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브라질 도착해서 이틀 차입니다. 시내 나온 거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일어나서 첫 커피 일정을 하기 전에 파울리스타 대로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브라질 일정을 2주간 또 함께 해주실 저희 수환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는 지 26년 됐고요. 방송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울리스타 대로라고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예요. 전체 남미 경제 중심지라고도 불려왔었고, 과거에는 은행들 본점, 회사들 본점들이 다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이 이제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브라질 커피 때문에 생겨난 거리예요. 과거에 브라질의 커피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 브라질 커피 선물 시장을 하면서 금융이 발전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진짜.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일정은 홈카페를 갈 거거든요. 아마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저희 채널에 한번 나오셨던 이제 가람님, 브라질에서 브루어스컵 챔피언을 하시고 월드에서 3위까지 하신 가람님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가 이제 파젠다 엄이라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작년에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이신 보람님 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라질 현지에 상파울루에 있는 스페셜티 카페는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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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오셨어요? 네,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여기가 몇 번째 카페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 번째로 연대. 여기는 다 뭐 원두, 농장에 있는 것들 다. 이거는 그냥 뭐 나놀라트. 예. 나놀라. 예, 나놀라주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다 이제 엄카페에서 재배한 커피만 소개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요. 90% 정도? 블렌드는 두 개예요? 예, 블렌디 두 개고요. 로우캐프도 네. 블렌디예요. 이게 라우리나나 아로마스 블렌디예요. 제가 핑크볼 해드릴게요. 핑크볼? 예. 제 동생도 그 커피 갖고 네. 우승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예, 브라이티죠. 예. 브라질에서도 지금 엄청 인기 많아요. 10g에 320ml를 뭘 할 거예요. 브루스카 시합 쓴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특이한 레시피 그때 썼죠. 예. 맞아요. 오늘 레시피는 데일리 레시피인가요? 예, 데일리 레시피요. 세 번 안으로 뭐 2분 10초, 2분 15초 정도까지 해요. 예. 그래서 좀 빨리 예, 추출되는 거죠. 예. 건배 한번 할까요? 그럼 브라질 건배 있나요? 있죠. 근데 커피는 저도 안 해요. 한국에서도 안 해요? 안 해서 되네. 되게 시트러스한 향이 네, 드시고요. 맞아요. 오렌지 같아요. 브라질은 원래 그 보통 커피들이 프루티한 걸로 별로 안 알려져 있죠. 거의 뭐 너츠 아니면 초콜릿, 캐러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갔네. 근데 요즘은 손님들도 그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럼 얘는 퍼프드예요? 아니면 그냥 내추럴이에요? 그냥 내추럴. 근데 되게 깨끗하다. 제가 마신 브라질 커피 중에 가장 프루티한 거 같아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도요? 한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커피들 많이 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아, 그렇죠. 다테아 거 많이 먹었고. 아, 나 때는 많이 있죠. 예. 한국 그러면 브라질에서 그때 브라스컵 우승하셨을 때 그 다음에는 좀 그 전과 후가 좀 변화가 있으셨어요? 국내에서 좀 변했죠. 예.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보통 뭐 매장에도 사람도 훨씬 많이 오고 그리고 커피도 많이 사람들이 그 관심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퀄리티 쪽으로. 원래는 브라질은 코mercial로 너무 세니까요. 예. 근데 궁금해서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게 엄청 좋은 거죠, 사실은. 점점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예. 퀄리티가 변하고 있고 사람들도 더 관심 받게 되고 있고 그게 좋게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지금 가람님을 만났는데 농장은 이제 내일 모레 저희 같이 커핑을 한 다음에 이동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스페셜티 커피 스톡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페셜티 커피가 거기 모여 있다. 그래서 거기 물류의 약간 허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피에. 그래서 그 도시를 저희가 갑니다. 한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달려갈 예정입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브라질에서 첫 커피 농장을 갑니다. 성 세바스찬이라는 농장인데 여기 농장도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농장이에요. 아주 예전에 오신 한국분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인데 브라질로 따지면은 중형 크기의 농장입니다. 지금 상파울루에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나와서 거기서 또 1시간 정도 지금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엄청 잘 따르네. 정말 브라질의 전형적인 커머셜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마침 수확기여서 또 커피를 또 수확하는 모습, 가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도착했습니다. 근데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벽에 다 파티오에 건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건조해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베드는 여기에서 스탠드 세워가지고 망에다가 해놓는 거, 좀 더 바람 잘 통하게. 회장님 지금 여기 농장이 크기가 얼마나 돼요? 누가 그러는데 여의도의 절반이라고 그러더라. 아, 여의도의 절반. 여의도 그러니까 이제 난 여의도를 모르는데 네. 어떤 사람이 말씀하는데 여의도의 절반이래 면적이. 커피나무를 심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재배하신 지?
커피 나무를 제일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적에 한 15만 주, 20만 주 있었는데 내가 와서 한 100만 주를 심었어. 보통 수확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8월 말까지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끝나는 게 시작이 5월까지 시작. 여기는 해발고도가 몇 미터 정도 돼? 900에서 한 1000. 제일 높은 데는 1300m예요. 왜 100만 주냐? 20만 주, 50만 주 가지고는 내가 직접 일을 안 하면은 안 돼. 100만 주가 넘어가야 거기에 농업기산이 전문가들을 월급 많이 주고 쓸 수가 있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100만 주가 넘어가야 돼. 타산이 안 맞아. 그 고급 인력을 쓸 수가 없다고. 와, 저기 이게 다 커피나무예요. 지금 이미 수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기계가 지나가서 수확을 한 것 같은데? 카투라, 카투아이 같은 것 같고, 파나마랑 브라질은 완전 달라요. 지금 일단 규모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완전 다르고, 브라질의 커피 산업과 파나마 커피 산업이 정말 나는 거의 진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 좀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지금 파나마 같은 경우는 피커들이 빨간 체리를 잘 익은 것만 이제 일일이 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남은 가지수가 적기도 하고 농장이 이렇게 넓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농장 크기잖아요. 나무들도 지금 빼곡히 다 붙여져 있단 말이야. 이제 파나마는 어느 정도 나무끼리의 어떤 거리를 잘 두죠.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위해서.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물론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산량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커머셜 커피잖아요. 우리가 딱 흔히 생각하는 브라질 커머셜 커피, 딱 이런 모습인 거죠. 그 게이샤 나무는 이것보다 되게 앙상해요. 에스프리소 산수스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이샤 나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앙상해. 생산량이 이것보다 훨씬 적고, 나무를 이렇게 옆에 가까이 심어 놓으면 안 돼요. 와, 저게 책에서만 보던 커피 따는 기계, 스트리핑 해가지고 커피를 열매를 따주는 기계인데, 저렇게 기계로 따니까 당연히 잘 익은 것만 고를 수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지에 있는 열매들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머신의 양쪽, 저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럭이 와서 거기다가 이제 다 모은 체리를 떨어뜨리고, 이 크기를 피커들이 따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지에 달린 커피 체리들이 다 익은 어떤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미 발효가 된 것들도 있고, 얘네 품종이 중요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품종일 것 같긴 한데, 아마 카투라, 카투아이 뭐 이 정도의 품종일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품종을 수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왜냐면은 커피를 많은 사람들이 마셔야 되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스페셜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실 수 없잖아요. 커피를 데일리로 계속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마시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품질이 엄청 떨어지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적당히 먹을 만한 커피인 거지. 그러니까 브라질이 전 세계에 커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담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커머셜 커피들을. 기계가 지금 저거는 디젤로 움직이고, 또 딴 거는 전기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 모터로 저거 커피를 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세 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대가 사람이 50명이 일하는 저 커피를 일을 해요. 지금 이상기온이 돼서 지금 여기에 지금 석 달째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열매에 지금 꽉 차질 않고 지금 브라질에서도 생산량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커피값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후하고 지질이. 예. 기후는 그러면 어떤 기후가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서거리가 첫째는 안 와야 되고, 영하로 내려가면 죽어 나무가. 그렇다고 그래서 더운 데로 무조건 올라가도 안 돼. 왜냐면 사막지방으로 가면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기후 조건이 좋은 데가, 제일 처음에 이 커피가 브라질이 이렇게 북부지방 마란용에 도착을 해가지고 히오데자네이로로 와서 상파울루로 해서 파라나로 갔댔다고. 내가 파라나까지 갔었는데 안 돼가지고 거기 서리가 와가지고 파라나에서 다시 지금 미나스주로 올라와서 지금 이 술디 미나스주가 최적정지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 더 올라가도 또 안 돼요. 가물어서. 여기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잎사구가 지금 쪼그라졌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 습기를 발산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꽉 숨구멍을 채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계속되면은 누렇게 되면서 이게 잎사구가 떨어져 버린다. 토양이 저 산성은 안 좋으니까 이 석회를 사서 뿌려주고, 이거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서 난 거예요.
이걸 뿌려주면은 섞고, 이거는 뿌리가 더 깊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저게 회색 있는 거는 그거는 석회인데 그거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양을 뿌려줘야 돼요. 그걸 바꾸면은 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거나 빨리 자라거나 그러나요? 건강하게 자라지. 그게 산성이면은 비료를 줘도 이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다고. 이건 2015년도에 심은 갓두아이. 재작년에 설이 왔을 적에 이 농장이 한 10%가 설이를 맞았어. 그래서 잘라가지고 다시 손질을 해가지고 지금 커피가 열리는데, 설이가 또 오면은 이제 안 심으려고. 그 지대가 낮은 데거든. 해발 850 뭐 이렇게 되는 데는 설이를 맞아요. 그래서 여긴 설이 안 맞는 데가 돼서 이거를 개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농장이 뭐 거의 한참 달려도 끝이 없는데 1년 정도 된 나무들입니다. 요거는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새로 심으신 것들이래요. 회장님 농장이 브라질 안에서는 한 어느 정도 크다고 보면 될까요? 글쎄, 굉장히 이만치 큰 농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만치 큰 농장이 5%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주식 회사로 해가지고 이 농장보다도 한 몰라 10배인가 100배인가 하여튼 그런 농장도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개인,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이만한 크기를 운영하는 게 어렵지. 에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지금 몇 명이서 근무하나? 50명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한 80명이 있어야 이 물도 주고 다. 수출업자들하고 또 가공업자들한테 샘플 보내서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팔고 싶은 날 팔 수 있는 게 커피야. 언제든지 팔아. 그럼 가지고 있다가 좀 좋은 가격 들어오면은 바로 팔고. 그럼 1년에 한 어느 정도 생산하세요? 여기서 생산한 양이? 생산량은 지금 10,000에서 12,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지. 12,000포 60kg짜리. 여기는 문드노브를 심었어. 문드노브가 딴 것보다 좀 일찍 익어요. 그래서 추수를 미리 시작을 한다고. 이제 아까 추수한 거를 그 트랙터에 싣고 와서 저 위에다가 내리워서 그 다음에 씻어가지고 말란 거 하고 덜 익은 거 하고 익은 거 하고 나눠서 껍데기 까서 말리는 거. 이제 그 과정을 보고 딴 거 뭐 의문 나는 점 있으면은 이야기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덜 익은 거. 네. 이거는- 이거는 게 아니고 네. 베르지라고 해가지고 녹색. 아, 포르투갈어로? 예, 아, 그러니까 나무에 딱 있으면 커피가 네. 잘 익은 거, 네. 중간 거, 음. 덜 익은 거, 초록색 이렇게 네. 일하는 애들이 분류를 딱 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네.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네. 아 지금 이거는 추수를 해야 되겠다. 네. 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아. 올라가고 싶으면 그럼 이거는 얼마에 팔리나요? 세리자가 1,480원에 나갔으니까 1,480원 같으면은 300불이 조금 안 되고 위에는 이제 세레자 보이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등급이 낮은 거. 그럼 여기는 키로당 뭐 한 3, 4불 정도 되는 거네요? 3.5불 정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의 덜 익은 것만 여기서 건조. 프로테이지가 여기서 한 13% 되면은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11%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베르지만 저 안에서 건조하고. 저 위에서는 이제 세레자 커피가 와가지고 네. 땅에서 건조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늘 커피 실어 나가는 차들. 여기가 거의 저울 다는 데거든요. 빈 차 와가지고 저울 달고 네. 커피 싣고 그다음에 커피 무게만 딱 나오잖아요. 네. 자꾸 그걸 해가지고 이제 돈이 입금이 되면은 출발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어오면은 얘네들 못 나가요. 그럼 보통 이제 뭐 수출업자나 아니면은 유통업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커피를 사가지고 수출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팔고 회사들한테 팔고.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판매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커피 보관하고 하는 그게 있는데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도 또 이제 파티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등급 좀 높은 네, 조금. 커피들. 아프리칸 베드도 있네요? 네, 이거를 해가지고 네.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커피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힘은 시도를- 힘들어 들어가고 아. 우리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숙성 커피 한다고 네.
저 밑에도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만들듯이 하는데 다 치웠어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일은 2배, 3배 들어가고 가격은 뭐 한 10%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제 여기에 건조하면은 이제 파티온데 이쪽에 건조하면은 좀 더 통풍이 잘 돼서 골고루 잘 건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차이인데 좀 고품질 커피들은 이쪽에 건조하지. 근데 이제 해보셨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얘는 여기서 몇 %까지 한 다음에 가요? 보통 한 13 정도 들어오면 근데 왜 더 안 낮춰요 여기서? 커피가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또 다음 커피를 또 말려야 되니까.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슬 내리고 습도가 내리면 또 온도가 또 올라가고 습도가 많아지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3%딱 되면 딱 해가지고 저기 이제 바르디올라? 예.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섞어주세요? 저어주는 거는 수시로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세레자가 제일 높은 등급? 그게 어떤 그걸로 구분을 해요? 세레자는 100% 커피가 이래 보면은 차이가 나죠. 4등급으로 나누지. 세레자, 세레자, 보이영, 보이영, 보이냐, 보잉야, 베르지, 그린. 근데 이게 브라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네. 제일 하급이 에스콜라라 그래가지고 커피가 조그맣고 깨지고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밴드하고 팔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많이 싸지. 이게 라바돌, 커피를 라바 해가지고. 펄핑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레자 커피 등급이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피를 가공하는 첫 번째 기계네요? 그렇죠. 와. 야, 너는 왜 올라와? 얘 왜 올라와? 이제 커피 아까 저희가 기계에서 봤잖아요. 수확하는 거를. 모아둔 커피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맞네요, 종류별로. 커피가 이제 일로 내려오거든요. 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뭐 찌끄레기는 일로 떨어지고 커피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류가 돼요. 커피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흔들고 저쪽으로 내려가고 나뭇가지나 이런 거 이쪽으로 모입니다. 나머지 커피는 이렇게 이동하고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 뜨는 것들은 그냥 내려가고 밑에서 이제 가라앉는 것들이 일로. 여기 그러면 제일 높은 등급이랑 제일 낮은 등급이 여기 있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분류가 돼요. 지금은 세레자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추수를 두 번째니까 뭐 많이 안 나와요. 아까 그 앞에서 왼쪽이 보이잉 보잉야, 오른쪽이 세르자랑 베르지인데 세르자랑 베르지는 껍질이 까져서 올라가고 보잉야랑 보이잉은 껍질 안 까지고 이쪽으로 내려온대요. 그럼 얘네 둘이 다 보이잉야랑 보이잉이겠네요? 사이즈, 굵기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잉야랑 보이잉이랑. 약간 우리 옛날에 커피 배울 때 책 보면 나오는 그림. 파티오에 생도 널려 있고 뒤에는 엄청 큰 가공 시설 있고. 여러분, 이게 브라질입니다. 사이즈가 완전 다르잖아. 지금 여기는 땅에 떨어진 거, 땅에 떨어진 커피를 가져와가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 없이 이제 콩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에 떨어진 거니까 흙이 많잖아요. 기계에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진흙이 돼버리니까 기계의 수명이 짧아지고 이러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 열리게끔 해서 커피를 저런 식으로 쫙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건조가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건조 들어가는. 그러면 얘가 지금 따고 건조하러 가는 것까지 진짜 얼마 안 걸리네요? 얼마 안 건들리죠. 거의 뭐 1시간도 안 걸리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구나. 펄핑이 되든 펄핑이 안 되든 1시간 안 걸리고 바로 말리는 거고, 파티오에 말렸다가 이제 기계로 들어가는 거고. 물은 어쨌든 소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펄핑을 하고 그 껍질을 깐 채로 말리면 그게 펄프드 내추럴이 되는 거고, 그냥 말리면은 그냥 내추럴이 되는 거고. 그러면 펄프드 내추럴은 전체 생산량에서 어느 정도가 돼요? 해마다 틀리는데 보통 보면은 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좋은 커피를 펄프드 내추럴 해요? 보통? 그렇죠. 이게 파티오에 지금 건조해놨던 게 수분율이 한 13%, 뭐 14%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이걸 나머지 한 12%, 11%까지 낮추려고 이제 가르디올라나 이제 건조실, 기계 건조실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보잉야 정도로. 근데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보잉야랑 보응
세징야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내수용으로. 보시면은 되게 말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적은 양이라니까. 지금 일단 여기에서 건조가 완료된 커피를 이쪽에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콰도르라고 이제 건조실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규모로 최초로. 그래서 막 견학도 오고 그랬대요. 이게 이제 건조실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 세레자예요. 얘는 펄프드 내추럴이네요. 얘는 방금 위에서 그러면 쏟은 애가 아니죠? 아니죠. 칸이 틀리잖아. 얘는 이제 펄프드 내추럴. 그러니까 브라질은 워시드가 없고 내추럴이랑 펄프드 내추럴만 있는데, 펄프드 내추럴이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기계에 넣어서 분류했잖아요. 소팅 작업을 했잖아요. 그때 껍질까지 까는 거예요. 그 다음 껍질 깐 다음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니지, 허니 프로세스. 그래서 말려서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쏟은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제 허니라고 부르고 브라질에서는 이제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의 커피들은 이렇게 펄프드 내추럴을 하고 그 다음 등급을 이제 내추럴로 하는 거죠. 아까 쏟은 건 내추럴이고. 여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또 따로 소팅을 해주는 건 아니죠? 찌꺼기. 이렇게 찌꺼기만 골라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찌꺼기 위에 뭐 지푸라기 정도로 걸러주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갔네. 와, 이거 보세요. 아까 그건 펄프드 내추럴, 이건 내추럴이네요. 여기는 이제 쇠카된 걸 보관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보관했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보관했다가 저 건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차 건조를 끝나고 2차 건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저기 그 통이, 저 창고가 이제 건조가 모두 끝난 커피가 파치먼트 상태에서 수출되기 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기계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있대요. 커피 보관 중에 온도랑 습도랑 일정하게 해주려고. 저 위에는 이제 대기 상태. 여기 다 되고 나면은 위에 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2차 건조하는 건데 바르디올라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 안에 돌아가면서 커피가 건조되는. 여기서 장작을 떼서 바르디올라 열을 여기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커피를 건조시킬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건조실에서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수시로 꺼내가 테스트 해야 되니까. 여기에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12나 11, 13. 11에서 13. 그러면 1차 건조가 끝났을 때가 보통 몇 퍼센트예요? 거기서 13 되면 일로 옮겨고, 이게 지금 15.2예요. 그럼 너무 높은 거잖아요. 네, 다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내추럴이 있잖아요. 내추럴이 여기서 껍질이 까지면서 스크린 사이즈 분류까지 된대요. 여기서 엄청 깨끗해졌죠. 브라질은 등급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결점도거든요. 이물질이나 그게 100g 안에 뭐 몇 개 이하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걸러줘야 높은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생도를 챙겨주셨는데 이게 세레자, 이게 보이응, 이게 보이냐. 그래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셨어요. 저희 가가지고 커핑 좀 해보려고. 네, 저희는 어제 또 한 5시간 걸려서 상파울루로 돌아왔고요. 첫날 묵었던 호텔에서 자고 오늘은 엄카페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가람님이랑 이제 보람님이랑 같이 커피를 할 건데 파젠다 엄 커피들, 그러니까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를 오늘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걸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브라질 내수 유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믹스인가요? 타서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같이 똑같이 그 필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브라질의 일반 판매되는 커피들이에요. 드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커피로 소비를 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커피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라질 내수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은 왜 브라질이 퀄리티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이 대량 생산으로만 가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브라질 커피. 그러니까 브라질 내수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마시는 커피. 못 막죠, 이거는.
배가 버리고 마시면. 입을 막 쭉쭉쭉쭉 찌르네. 브라질 커피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뭐 이런 선진국들이잖아요. 브라질 커피를 최저가로 구입을 하려면은 브라질 국민들이 커피를 마실 줄 알면 안 돼요. 그런 정책상의 그 흐름이 이게 100년 되고 200년 된 게 아니에요. 커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브라질은 몇 살 때 오셨어요? 13살 때.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해서 자라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을 이제 오래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뭔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선택을 한 게 커피 농사예요.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농장 가가지고 조금씩 커피를 심고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공장을 하고 계시면서 병행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이 커피들을 취급했어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관세 혜택이 있어요. 브라질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게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농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심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서 이렇게 커머디티 커피 사업에 많이 뛰어들질 않았어요. 저희가 그 당시 때 한 28개국에 수출을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물건 넣어주고 1년째 돈을 받으니까 우리한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커피인데 스페셜 커피를 그때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직접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농장을 구매를 해서 커피를 심기 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람이가 졸업을 하고 브라질로 다시 돌아왔어요. 브라질에서 컨설팅에서 한 1년 일을 하다가 저 모르게 뭐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큐그레이더증도 따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이제 커피숍을 차린다고 그래서 이 커피숍이 커피 사업에서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힘든 길이죠. 자기는 미국에서 올 때 꿈을 꾸고 왔대요. 미국의 그 블루버럴이 그때 한창 뜨는 시작이 시작됐잖아요. 그 브라질의 블루버럴을 자기가 만들겠대요. 그다음부터 이제 또 2호점 열고 3호점 열고 2호점은 더 잘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죠. 브라질 커피가 세계시장에 나가서도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서 선을 보이겠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저희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는 파젠다엄의 미나스제라이스 농장 쪽의 농장에서 재배하는 커피들이고요. 저기 뒤쪽이 이제 아스피리투 산토스 새로 이제 만든 좀 해발고도가 높은 농장의 커피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큰 차이점은 이제 저희 미네스는 거의 대부분 내추럴로만 하고 에스피리투 산토스는 거의 다 pop 내추럴만. 여기는 그러면 다 내추럴 커피예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나요? 막 뭐 얘기하면 안 되는 에티켓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편하게. 8번이랑 9번이 좀 발효, 퍼먼테이션 된 커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은 거의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 진짜 많이 드시겠네요. 네, 특히 저희 농장에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농자분들도 항상 저희한테 샘플 보내서 좀 점수 해달라고 그러고. 어때요?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 품질에 대해서? 2019년부터 브라질 농사 짓는 분들이 발효를 시작하면서 커피 퀄리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품종 있으세요? 게이샤 빼고. 개인적으로 게이샤 빼고는 맛있게 먹어본 게 찌러서. 요번에 BOP 1등 했잖아요. 네, BOP 브라이털에서. 보람님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좀 가장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인상적이셨어요? 그래도 제일 뛰어난 거는 아직은 한국이랑 일본인 것 같고요. 한국이랑 일본. 일단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 비해.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중국이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스페셜티 커피숍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랑 약간 클래식한 메뉴보다는 시그니처 많이. 이 정도 컵이면은 지금 파젠덤에서 생산하는 커피 중에 한 상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이 정도 커피들은 거의 84점부터요. 한 86점까지 갔을 거예요. 일단 커피들이 좀 아직은 안전성이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생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커피들이 아직 레스트 타임가 없었어요. 거의 어떤 커피들은 진짜로 어제 농장에서 와서 오늘 아침에 샘플 로스팅하고. 전반적으로 커피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인텐스가 조금 저 반대편이랑 비교했을 때 좀 낮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어떤 견과류 톤과 약간 스트러스한 느낌까지 같이 나서 좋았고, 4번에는 좀 더 너티한 느낌이 좀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너무 플로럴해서 좋았는데 5번부터 시작해서
그 뭐랄까 약간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나 저는 다른 산지 커피 먹는 것 같았어요. 좀 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6번부터 약간 복숭아나 좀 시트러스한 이런 것까지 피치같이 같이 느껴졌고 7번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 5, 6, 7 너무 좋았어요. 8번은 인퓨즈 된 것 같고 9번도 인퓨즈 된 것 같은데 9번이 약간 파인애플 일까라는 생각 좀 들었고 이쪽에는 저 11번은 약간 좀 그 경과톤이 강했는데 12, 13, 14 저쪽으로 갈수록 인텐스도 높고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좀 더 맛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커핑할 때는 1, 2, 3번이 좀 좋았거든요. 더 오히려 만대편보다는 캐릭터가 약간 좀 선명도가 떨어졌을 뿐이지 좀 더 좋게 느껴졌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좀 더 후반 쪽이 또 개성이 또 있다 좀 괜찮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네, 아무래도 1, 2, 3번은 저희가 클래식한 옐로우 보본 저희 농장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프로세싱이 각자 달라요. 1번은 저희가 그냥 클래식 내추럴 커피 따서 바로 레이즈 벳, 아프리칸 벳에서 말리고 한 25일 정도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파티어에서 나머지 12%까지 말리게 되는 그냥 클래식 내추럴.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은 이제 저희가 다크룸으로 말린 커피예요. 특히 다크룸에서는 바로 따서 바로 다크룸에 들어가게 되니까 발효는 안 가고 바로 따서 셀렉션만 하고 바로 다크룸으로. 그러면 내추럴 상태에서 바로 다크룸을 간 거죠? 네. 올해가 두 번째로 다크룸 사용하게 되는 프로세싱인데 확실히 달라지는 거는 첫 번째 커피는 아직도 약간 너티한 느낌이 나요. 클래식 브라질의 맛에 나오긴 하는데 컴플렉시티도 있지만 아직은 좀 너티하고 초콜릿한 맛이 나고 2번이나 3번은 이제 그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몇 점 정도 주세요? 저희는 한 83, 84점까지. 요것들은요? 여기들은 이제 85점까지 올라가고 이 두 핑크 버블은 이제 다크룸으로만 플로라한 향기가 좀 나기 시작하고 약간 꿀같이 좀 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커피도 좀 생산하긴 오래되질 않아서 이제 인텐시티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처음 맛볼 때 인텐시티가 조금 더 올라가겠다 그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수확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아직은 뒷맛에는 약간 프레시한 맛이 나잖아요. 좀 드라이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우쉬우쉬 이것도 다크룸으로 생산된 거고 발효를 하고 있어요. 내추럴로 한 48시간 정도. 에너로빅으로. 얘네 둘은 그러면 그냥 바로 내추럴 다크룸이에요? 특히 우쉬우쉬는 저희가 3년째 이제 생산하게 됐는데요. 과일 맛이나 좀 단맛이 뛰어나게 하려면 꼭 발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우쉬우쉬는 발효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다크룸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이 두 커피들은 인퓨즈로 찾는 손님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 파젠다 홈은 최고의 커피만 하는 것보다 원스톱 숍 그 생각으로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본 브라질 퀄리티도 있지만 이렇게 뛰어난 품질의 맛도 있고 이런 옵션들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미들 이스트, 에미레이트, 두바이, 이란 이런 손님들이 이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로즈메리랑 같이 발효를 하는 거고 여기는 레몬그라스랑 같이. 근데 약간 케미컬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자연스러운 맛으로. 네, 자연스러운 맛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쪽에서는 거의 다 이스피리투 산토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이스피리투 산토 커피들은 약간 브라질의 워시드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끗하고 단맛도 뛰어나지만 이제 시트릭한 아시디티랑 산미가 좀 더 뛰어난 커피들 그리고 깨끗한 맛. 개인적으로 제가 더 좋아하는 커피들이라서 프로파일은 거의 다 레몬이나 슈거케인, 허니 그런 쪽으로 해서 거의 다 퍼프 내추럴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피리투 산토 가시면 저희가 왜 퍼프 내추럴밖에 못하는지 알게 되실 건데 이스피리투 산토는 1년 내내 비가 와요. 그래서 커피는 거의 다 햇빛에서만 말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저희는 이제 클래식한 테화의 맛을 내려고 퍼프 내추럴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도 다크룸이랑 발효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긴 하는데요. 특히 이스피리투 산토 문제점은 아직은 품질을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가시면 카투카이밖에 없어요. 거의 다. 이것도 그러면 다 카투카이? 거의 이건 다 카투카이예요. 그래서 카투카이 종류도 많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습도에 좀 레지스턴스 있는 품질들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여기보다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게샤나 핑크버번이나 우슈부슈도 저희 농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부터는 이제 새로운 바리에티도 저희가 생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아스피리투 산토스에서는 카투카이만 볼 수 있는 거고 내년부터 이제 우슈슈나 이런 품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새로운 바리에티는 뭐 기본적으로 아라라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라라지만 약간 엑소틱한 커피들은 아직은 찾기 힘든 곳이고요.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에스피리투 산토는 이 테화알 맛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커피들이 85점, 86점 나온다 보니까 품질만 같이 합치면 금방 브라질의 최고의 커피 생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2달 정도 지나고 보면 이제 한 88점, 89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가람님은 몇 점 정도 주세요? 저는 뭐 85 정도. 좀 박하시네요, 가람님.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스피리트 센터 나머지 럿들이 있고 낮은 커머셜급 커피들도 있고 발효 커피들도 좀 더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좋았어요. 1번은 약간 좀 다른 노트가 있어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노트가 하나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게 뭐 디펙트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커피의 노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번은 선호 안 했고 2, 3, 4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 좋았고요. 4번 괜찮았고 이 컵 좀 우디했었고 여기 컵도 괜찮았어요. 근데 되게 좀 저한테는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이 좀 더 좋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직 커피들이 이게 에스피리투 센스에서는 아예 저희가 첫 피킹한 커피들이라서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한 84점, 83점 정도 나온 커피. 이거는 에스피리투 산토스예요? 뭐 품종은 뭐예요? 다 카투카이. 아, 카투카이. 카투카이 이게 785 카투카이인데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맛에다가 약간 레몬의 산미가 있긴 하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아직은 좀 인텐시티가 좀 부족한 커피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깨끗한 맛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는 커피들이라서 특히 블렌딩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커피예요. 이쪽에서는 이제 다른 품질들 뭐 카투아이나 이제 저희 옐로우 버번도 에스피리투 산토에서 생산되는 커피들이라서. 아, 얘가 옐로우 버번이에요? 네, 이게 옐로우 버번. 그래서 다른 품질로 이제 퍼프 내추럴로 생산된 커피라서 좀 더 깨끗하긴 한데 좀 더 너티한 맛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브라질에 와서 이렇게 보람님이랑 가람님이랑 같이 칼리브레이션 하고 또 오늘 파진 나온 커피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제가 브라질 커피 한국에서도 그렇고 마셨던 커피 중에 가장 좀 맛있는 커피를 오늘 테스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오늘 브라질에서 먹은 커피들은 좀 갖고 가서 한국에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밌게 커피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고 저희 커피 맛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진짜 재밌었고 예, 엄청 영광이고 한국에서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니까 예, 자유치 커피도 좀 더 보여주고 싶고 예, 그런 의미로 다 커피 같이 했으니까 엄청 좋았어요. 예. 오늘 이제 미나스제라이스 농장에 또 갈 거거든요.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엘리오도아라. 저희 농장에서 한 다이렉트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요. 저희 그런 파트너예요. 이 친구가 재배하는 것도 제가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정성 때문에 브라질은 커피가 제일 많이 도둑을 맞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거를 다 생각해야 돼요, 브라질. 그래서 저는 농장에 커피를 절대 두질 않습니다. 커피를 도둑 맞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커피예요, 브라질에서. 여기는 그럼 창고예요? 창고가 아니고 커피를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대서 수출을 여기서 해요. 최종 수출이 여기서 되는 거구나. 포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계들이죠, 이게. 여기서 알 크기를 다 나누는 걸 해요. 한 다음에 저쪽에가 커피가 이제 판매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벌크로 포장이 돼 있고요, 벌크로. 그 다음에 이 기계에 돌려서 크기를 전부 나눠줘요. 수출용, 내수용. 그 다음에 요게 그 유명한 레이저 엘렉트로닉으로 해서
최종 감별을 이거로 해요. 이 기계로. 여기에서 뭐 결점도라든지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주는 거죠. 이 기계가 이제 지금 끝났는데요. 사이즈도 나눠주고 결점들 등급도 나눠주고. 이건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가벼운 거는 위에 있고. 이 기계 뭐라 그래요? 덴스 메트리카. 아, 덴시가 밀도기네요. 그러니까 가공소는 아니고 재배한 커피가 일로 모여서 여기서 약간 분류만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돼요. 보통 여기에 물류가 쌓일 때는 그러면 수확기 이제 수확한 커피들을 좀 뭐 전국에 몇 군데 나눠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일로 오는 거고. 그렇죠. 이 지역은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브라질에 현재 지금 고속도로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물류가 커피예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훔쳐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오면서 화물 트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커피겠네요. 거의 커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커피 도둑들도 많은 거고. 막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서 갖고 가기도 해요? 저희도 몇 번 당했고, 저는 그 전자제품 삼성할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트럭 가고 있는데 막아가지고 따발총 들고 이렇게. 와. 전자제품도 그 대상 중에 하나죠. 사실은 비싸니까요. 얘네는 그럼 파치먼트째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생두별로 가공해서 생두별로? 네, 이게 알로 있어요. 알로 껍질 다 벗겨서. 그러면 여기가 몇 개의 농장이 같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하고 이 친구하고 하는데 요 근처에 소량으로 하는 애들의 서비스를 우리가 해줘요. 걔네들은 이런 걸 못하니까. 이 근처에 한 3,000개 정도 농장이 있어요. 커피 생산하는 업체. 대표적으로는 저분이랑 이제 사장님 농장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소농들 거를. 외주를 해줘요.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나간 게 커피겠네요, 그러면? 예, 커피예요. 프로세싱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는 어디에 보통 하시는 거예요? 저런 트럭들이 오면 어디에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농협에다 파는 것도 있고, 품질이 안 좋은 것들 저희가 취급 안 하는 건 저희도 농협에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수시장의 거래처들한테도 팔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아서 저렇게 농협에다가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티 등급은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스페셜티는 거의 그쪽 농협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큰 거래처들 아니면은 미국 시장 이런 데는 농협 자체가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서로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죠, 사실은. 농협에서 사갈 때는 보통 얼마에 사가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 가격은 여기 그 뉴욕 증시 가격 있죠? 프리마켓. 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거기서 업이든 언더를 하든 업을 하든 표가 있어요, 도표가. 당일날 프리마켓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매일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시장 가격은. 스페셜티는 따로 움직이죠. 네, 그거는 이거 상관없죠. 그러면 농협이나 뭐 내수용으로 가는 커머디티는 커머셜 등급은 그런 프리마켓 가격으로 움직이고, 스페셜티는 진짜 그냥 별도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아, 이게 수출용이에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알던 거는 이거잖아요. 이게. 저희는 이걸 안 해요. 왜요? 수출용은 60kg짜리로 작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30kg. 스페셜 커피는 저희는 30kg짜리만 써요. 차별화하기 위해서요. 보관 조건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브라질 커머셜 커피는 이런 백에다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린 프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철저적으로 해요. 왜냐면은 퀄리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건 다 그레인 프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레인 프로라고 이게 이중 포장이에요. 이중 포장. 그레인 프로로 이중 포장을 하는 거고, 비닐이랑.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브라질 백, 저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거는 그냥 저 포대로 수출하는 거. 조금 더 낮은 등급? 좀 더 낮은 점수? 저런 식으로 패킹을 하죠. 이거 진짜 많이 날랐는데. 이게 브라질은 60kg가 한 백이에요. 콜롬비아는 69kg, 거의 70kg가 한 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컨테이너 이야기를 해서 수입을 하면은 한 320백 정도. 브라질 기준으로. 이거 옛날에 이렇게 둘이 들고 많이 날랐지. 이게 여기서 왔던 거구나. 아, 이거는 30kg네요. 이거는 우리 여기에 있는 손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해주고. 30kg로 원하면은 그냥 30kg만. 요 포장에다가. 저희는 이걸 안 해요. 저희는 종이로. 가시죠 이제. 자, 갈 때까지. 2차 커피 쉬는 차.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저 위에서 커피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까가지고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아, 여기서 파치먼트를 까가지고. 예, 이렇게 패킹을 하면은 커피가 이제 아까 우리가 간 데 있죠? 네. 거기 가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분류가 되는 거구나. 이런 뭐 결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솎아내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저 친구들은 이 결점들에서 이 찌꺼기 완전히 그 까만 이런 콩들 있죠? 네. 그런 것들만 또 저렇게 판매를 해버려요. 아, 또 이런 것도 어디로 가요, 근데 이런? 그게 이제 걸어가는 거죠. 우리 엊그저께 보신 커피. 아, 진짜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기계가 한번 돌아갈 때 보시면은 이게 뚫려라고 그래서 이게 막 움직이면서 알들이 일리 들어옵니다. 알들이 여기 떨어져요. 그럼 이 기계가 이제 껍질을 다 까주고 껍질만 까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펄프 내추럴은 파치먼트를 까주고 네. 내추럴은 껍질까지 다 껍질을 까주는 체리 껍질까지 다 까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진짜 껍질만 까는 기계네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가공 그 시스템을 다 하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래요? 디스카스카돌. 디스카스카도르. 네, 그게 이제 껍질 까는 커피 껍질 까는 기계라는 얘기죠. 이것도 팔아요. 같이 로스팅을 해요. 아, 이거를요? 예, 그거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뒤쪽에 아마 크게 트럭으로 해놓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트럭으로 해서 판매를 해요. 내수시장 브랜드 사람들이 이거를 커피랑 같이 볶아요. 볼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게 커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엊그저께 테스트한 거. 진짜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콩, 그 옥수수는 더 싸잖아요. 한 가마에 뭐 시한 15불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내수시장 그 시장이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브라질의 그 소비자들이 진정된 커피를 마시는 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껍질을 까고 남은 것들이거든요. 아까 여기 생도 들어가기 전에 내추럴 껍질 까고 그게 여기 모여서 브라질 내수에서는 이걸 같이 로스팅한대요. 그게 커피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커피랑 얘네들이랑 같이 들어가, 뭐 옥수수도 뭐고 막 다 들어간대. 이것도 이제 퀄리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하이 퀄리티예요. 아, 이건 하이 퀄리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여기에 다른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되게 다양했던 거네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쪽에 가공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껍질을 까서 파치먼트랑 까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가서 분류가 되는 거지. 보면 이게 새까만 커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다 결점두니까 이게 다 저기서 분류돼서 저기서 나가기 전에는 좋은 등급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또 모아가지고 이런 까만색 커피들만 또 모아서 그게 또 판매가 되는 거야, 내수에. 이제 농장으로 들어가시죠. 여기가 미나스제라이스에 있는 파진다움 농장. 와, 실화입니까 이거? 이게 브라질이지 진짜.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하긴 원래 맨날 이런 날씨겠죠? 여기가 한 1100m 정도예요. 그리고 저쪽에 가장 높은 데가 1300m. 이게 핑크 버번이에요 지금 다? 이쪽이요. 아, 이쪽이 핑크 버번? 이쪽은요? 옐로우 볼번인데요. 아, 옐로우 버번. 사람이 없나? 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어제 저희가 먹었던 첫 번째 테이블에 그 핑크 버번이 이쪽에 있는 커피였던 거예요? 그거는 저 위에 제일 점수 좋게 나오는 데가 저쪽에 있어요. 거기 모시고 가는데 여기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여기를 보고 가시라고. 나중에 여기 다시 또 올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는 다 일일이 피커분들이 다 피킹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차례, 4차례. 나중에 3번째, 4번째는 다 빼죠. 우리가 농협에다가 파는 거. 그거는 그냥 싹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져 실패하는 있는 거고.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Tudo bem? Como vai? Como vai? Tudo bem? Maduros? Tá? Tá bom? 옐로우 버번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게 끈적끈적이는 게 이게 뮤실리지. 이게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꽃이 6번 피기 때문에요. 아직 익질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은. 아직 익지가 않았어요, 이게. 초록색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직 따려면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 지역이 그러네. 빨리 익는 데가 아니에요. 4월 말부터 7월, 8월? 8월 말까지. 근데 아직도 안 익었으면 꽤 늦게 익는 거네요. 이건 한 9월 달까지 본다고 봐야죠. 근데 올해는 조금 이상 기온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여기에 옐로우 버번이랑 핑크 버번을 심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브라질 커피 중에서 가장 그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게 옐로우 볼본입니다. 브라질에 제일 처음 들어온 커피 종자가 옐로우 볼본이잖아요. 1723년. 그거로 시작해서 브라질 전국에 깔렸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종자고 가장 브라질 토질에 적응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요즘에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커머셜 등급은 카투라, 카투아이가 많대요. 까뚜아이가 많죠. 까뚜아이는 문두노브 종자에서 문두노브가 아마 그 수마트라 인도 종자하고 불봉하고 교배에서 나온 종자인데요. 문두노브를 브라질에다 너무 많이 심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변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키가 안 크고 옆으로만 더 벌려지는 그거를 이제 모아서 새로운 종자를 만든 게 까뚜아예요. 문두노브나 불봉은 그냥 두면 이게 8m까지 올라가니까 사닥다리 써서 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수확하는 것도 더 힘들고 그래서 까뚜아이가 브라질 종자에 쫙 깔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좀 변해서 새로운 종자들을 많이 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안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으로 이 희귀 종들을 많이 갖다가 심어야 돼요.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죠. 브라질에 재배하고 있는 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요. 카카오, 초콜릿 그쪽에서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브라질 전국에 있는 카카오 나무가 다 죽었어요. 병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막는데 그 막는다고 안 들어오진 않고 이제 비공시로 다들 돌아서 심고 게이샤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웬만한 지역은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허가가 나온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를 안 났어요. 정부에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만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건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니까 큰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계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리 교배가 돼서 하더라도. 그것도 있고 여러 종자를 한 군데다 씌우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또 교배를 하잖아요. 브라질 커피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라비카인데 호부스타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여기 이 농장에만 해도 한 38가지 제가 심었는데 심어서 테스트 할 때마다 그렇게 획기적인 그 맛이 나는 그런 커피가 나오질 않는 이유를 요번에 알게 됐어요. 저희 이 농장에서는 90점을 넘어본 커피는 유일하게 옐로우 볼본밖에 없어요. 근데 옐로우 볼본 그 제네티카를 검사를 해보니까 걔는 100% 아라비카 종자 커피예요. 뭐 문두노브라든가 까뚜아이 그거를 검사해 보면 걔네들은 호부스타피가 섞여 있어요. 핑크 버번도 섞여 있나요? 아니요, 핑크 벌번은 벌번이 아니에요. 저 종자도 이디오피아에서 누군가 가져온 건데요. 콜롬비아에 심었어요. 레드나 옐로 벌번 옆에다가 심었어요. 이거를 심었는데 이게 레드도 아니고 옐로도 아니고 핑크색으로 나오니까 벌번 옆에 심은 거니까 그냥 불봉 핑크라고 해버린 거지 그 종자는 전혀 다른 커피예요. 알이 일단 길쭉해요. 버번은 길쭉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그 찌삐까나 게이샤 같은 게이샤보다는 더 길진 않지만 알이 틀려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봐주세요. 이 흙이 커피 농사에는 최적의 흙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최적인 거예요? 올게닉 마테리얼이 많고요. 색깔이 일단 블랙이잖아요. 굉장히 드문 토질입니다. 이게 이런 흙은 사실 거름을 안 줘도 잘 돼요. 색깔과 냄새와 부드러움과 그런 거를 다 봐야 되는데 저희 땅이 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이거는 주어지는 거죠. 만들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어요. 저희도 요 산맥 조금만 이래요. 이게 익은 걸 어떻게 판단해요? 어떤 기준으로 익은 거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익은 겁니다. 이게 그 익은 거로 취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셀렉션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따가지고 아프리칸 베드인 쪽에 가서 또 셀렉션을 해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로트를 해서 소량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전에 갔던 농장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거기는 기계 한 대가 50명 정도의 일꾼의 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컴포지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원가를 못 맞춰요. 저희는 이제 반대로 하죠.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거가 제대로 익은 거예요. 이게 뭐 점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요? 이런. 진짜 익은 거, 그 포인트 제대로 된 익은 거는 거의 90점에 나와요. 아 진짜요? 우리 불봉은 나와요. 저희가 여기 불봉이 92.5까지 나왔어요. 어제 저희 테이블에서 먹은 거는 옐로우 버번보다는 핑크 버번이 더 좋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옐로우 버번 여기서 나는 거 먹으면 훨씬 더 점수가 높은 거네요, 어제보다? 앞으로 핑크 불본이 그걸 앞질 줄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옐로우 불본은 저희는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핑크 불본은 이제 이 두세 살짜리니까 더 지켜봐야죠. 근데 핑크 불본은 사실 보람이가 이제 대회에 나가서 쓰고 해서 더 알려진 거죠. 저희 옐로우 불본은 원래 좋았어요. 유럽의 저 독일 바이어들도 요거만 사가고 이 농장에서 제일 그 퀄리티 좋은 커피가 현재로서는 옐로우 불본. 아직까지 다른 걸 제가 못 해봤어요. 우시우시하고 이제 그 게이샤하고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이제 저쪽에 가면은 저쪽은 또 까뚜까이 785 기가 막혀요. 이거. 이렇게 봤을 땐 수확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이게 한 4,000그루 3-40 가마요? 3-40 가마? 이거는 아라낭스라는 종자입니다. 못 들어보시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어때요, 맛이? 이거는 불봉보다 달질 않아요.
얘는 그 다크 초콜릿이요? 그 맛이 강해요. 그늘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익는데. 여기도 역시 이 토질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게. 여기는 다 아라랑스인 거예요? 다 아라낭스고, 저 나무 위로는 불봉 옐로고, 그 위로는 파라이소고. 이건 어디 있던 품종인가요, 아라랑스는? 아라낭스가 레드 까뚜아이하고 까치모린가 샤시모린가 하고 교배시킨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이거? 네, 먹어봤어요. 단맛이 약하죠. 확실히 옐로우보다는 모든 그 커피 열매 중에서 옐로우가 다 달아요. 더 빨리 익고.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런 분위기로 여기는 심어놨어요. 저 위로 올라가 한번 가시면은 그늘이 더 있어요, 저기에는. 야, 이게 실험이 계속 돼야겠네요. 똑같은 품종이라도 이런 때로와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또 저런 때로와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여기가 1300m 그쯤인가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저 끝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그늘에 있으면 좋아요, 더. 햇빛에 있으면 생기가 없고, 그늘에 있는 나무들은 더 생기가 있고, 그래서 커피는 원래 그늘에 심는 거가 맞아요. 근데 브라질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려고 일부러 밖에다 심고, 밖에서 잘 버티고 생산성이 좋은 커피를만 계속 그 솎아냈기 때문에 현재가 브라질 스타일에 있는 거죠. 여기가 울창한 숲이었어요, 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한 거죠. 숲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숲을 만들려면 기본 뭐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숲을 큰 나무들은 베지 않고 바닥을 준비를 해서 커피를 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로트에 여기를 작가란다라는 로트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다 작가란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트를 제가 작가란다고 하고, 이 작가란다는 나무는 보호되는 나무예요. 저 밑에는 우바라고 그래요. 불봉 핑크 우바라고 써 있고 불봉 핑크 마또라고 써 있는데, 우바는 저쪽에 아래 그 맨 처음에 본 로트에서는 제가 포도를 재배하려고 포도를 심었었어요. 브라질 말로 포도가 우바예요, 우바. 근데 2년째 되니까 어마어마한 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약을 쓰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다 뽑아버리고 커피를 심은 거예요. 여기 앞에 저수지네요. 그 로고에 있는. 그렇죠. 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저쪽 파트로 갈 때 저기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손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전반적인 이제 아프리칸 배들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쪽에 이제 기계가 워시 하는 기계고요. 껍질 까고. 처음에 이제 플로팅 되는 거랑 가라앉는 거랑 다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면서 이제 껍질 까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펄프 내추럴은 거기서 껍질 까가지고 바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농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것을 더 안 해요. 아, 그래요? 여긴 그냥 다 내추럴만? 기후 조건이 맞아주니까요. 아, 건조해서 그런 거. 그럼 만약에 그래도 펄프 내추럴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었어요. 한 3년 전에는 펄프로 이제 그러면 맛도 산뜻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일단. 그래서 했는데 점수는 2점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해요. 이 농장에서는 안 해요. 내추럴 하는 게 훨씬 더 맛이 달아지고 더 바디감이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내추럴이 막 발효가 많이 됐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면은 기후 조건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요 로트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말려요. 불카노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50년대에 나온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슬로우로 말리는 거가 되죠. 냄새가 벌써 나죠, 커피 냄새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려줘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다 모았다가 하루에 한 4번씩은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온도가 이 바깥에 있는 커피하고 저 안에 있는 커피하고는요, 거의 한 10도에서 15도 차이 나요. 그 테크닉이 이게.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좀 건조됐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서서히 건조되고. 저희는 농장을 여기서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시스템을 계속 써요. 커피가 더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슬로우 드라이 퍼먼테이션 같은 효과가 나는 거네요. 브라질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깔아서 빨리 말리는 거로만 하니까 좋은 커피도 그 가치를 좀 뺏기는 거죠. 이제 다크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 여기가 다크룸이구나. 와, 향 봐봐. 향이 틀리죠? 완전
향부터 주시한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여기.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이거를 한 지 이제 2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걸 조그만 오피스 쪽에 룸에서 했어요, 요만한 룸에서. 근데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나와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볼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죠. 여기 그럼 온도랑 습도는 어떻게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로는 습도는 29%, 온도는 지금 27. 와, 근데 여기 습도가 진짜 워낙에 낮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과일 향이 진하게 나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이게 저의 그 비밀이에요. 제 비즈니스 비밀. 이게 다크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정한다고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불본이에요. 종자에 따라서 첫날하고 이튿날 이런 하얀 꽃이 피어요. 지금 하얗잖아요. 이 하얀 게 뭐냐면은 결국은 설탕이 발효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요 하얗게 되질 않으면은 맛이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하얀 거가 지나쳐가지고 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크룸 시스템이라는 게 말하기가 좋아서 다크룸이죠. 그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매일같이 와서 들여다보고 우리 저 직원 하나가 이제 한 15년 됐어요. 저하고 일한 지. 나이는 저 우리 보람이하고 동갑인데요.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 포인트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주 최적의 포인트예요. 지금 하얗게 눈이 덮인 것 같이 되잖아요. 요게 요 볼을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다크룸에 넣는다고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문드노브는 더 오래 걸리고 당분이 더 낮으니까 불봉아마리는 더 빨리 되고 당분이 높으니까. 재밌죠? 아마 그런 정보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완전 처음이에요. 브릭스를 재잖아요. 저희가 따기 전에 제가 기계로 다 재서 브릭스가 예를 들어서 옐로 볼버는 28까지 올라가요. 근데 문드노브는 절대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도가 우리가 컵을 볼 때 그래도 스윗니스랑 이어지나요? 제가 볼 때 산도는 고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700, 800에서 나온 커피는 산도가 절대 브라이트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래서 저는 그 고도와 이 산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당도는 품종의 연관도 있겠지만 품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그 먹이를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무를 재배할 때 마그네슘을 더 많이 줘야 달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상으로는 마그네슘. 근데 우리가 주는 그 먹이 사슬에 보면은 마그네슘 비율이 그 상품마다 다 틀려요, 사실은. 그 먹이도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종류를 쓰는데요. 케미칼도 아직은 쓰지만은 그 올게닉을 만들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올라오면서 그냥 왔지만은 그 소들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톱밥 이거를 몇 층으로 깔아줘요. 소집에다가. 그럼 걔네들이 거기서 배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침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3개월씩 거기다 둬요. 그럼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올게닉 그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뿌려주고 닭똥도 사서 믹스를 해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비료도 주고 그래서 1년에 4번에서 5번을 주는데 거기에서도 좀 컨트롤이 정확하게 돼줘야 돼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계속 테스트해서 써봐야 돼요. 예, 비료를 아무리 좋게 줘도 그 해 비가 원할 때 제대로 안 와주면은 케미칼은 그냥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스며들질 않아요. 근데 또 올게닉은 이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나만 써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뭐 요즘에 사람들이 올게닉이라고 그래서 아 자기는 케미칼 안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여기 다크룸 드라이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상품성이 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겠네요. 세레자에서도 셀렉션 한 것만. 여기 발효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얘는 에너로빅 다크룸 드라이네요, 그러면. 아,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얀색 설탕 기점이 보이네요. 이거는 완전히 블랙이잖아요, 블랙.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레자를 따서 4-5명이 매일같이 진짜고 익은 것만, 말랑말랑하고 익은 것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블랙이 나옵니다. 아, 진짜 완전 셀렉션이 된 거고 엄청 그 미세하게 세심하게 셀렉션이 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세레정이라고 그래요, 세레정. 어저께 테스트한 거 중에서 또 2가지 옐로우 불본하고 핑크가 이게 있었어요, 거기. 제일 점수를 좋게 해주신 거. 요거는 문드노브. 근데 이런 색깔 나오는 커피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네요, 진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하게 관리되는 커피들이 이제 이쪽에 안에 있는 거다. 실내에서 그만큼 또 드라이 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 다크룸 드라이에 들어오기 전까지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연 발효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일로 들어와요? 아니요, 바로 들어와요. 그럼 저기 아프리칸 베드에 있는 것들은요? 기계에서 워시 하자마자 셋바라 해가지고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크룸에 들어오는 건 바로 다크룸에 들어오고 아프리칸 베드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아프리칸 베드. 그럼 저기 파티오에 들어가는 거는 아프리칸 베드에 있던 것들이 16도 이상이 되면은 아프리카 베에 있는 게 저쪽으로 나가서 더
더 천천히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한 몇 프로까지 여기서? 12%. 그러니까 여기는 커피가 이런 상태로만 있어요. 그럼 도둑놈들이 안 끓여요. 이건 가져가서 상품화가 안 되잖아요. 별걸 다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브라질은.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매번 다 털려요. 다 훔쳐가요. 파젠다움에서 좋은 커피는 언제 나와요?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한번 보실래요? 날씨가 더우니까 꽃이 피면 안 되는데 벌써 꽃이 피려고. 여기 확실히 다르네요, 때로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숲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네. 이미 숲이 있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커피를 이제 쫙 심었어요. 이게 꽃이 피고 어느 정도 뒤에 열매가 열려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꽃이 피었으면은 8개월 후, 9개월 후에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8개월에서 9개월. 꽃 피려고 지금 비만 오면 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건 지금 좀 이른. 너무 이른 거죠. 왜냐면 지금 7월인데 처음 있는 일이 이것도. 원래는 몇 월 달에 피었어요? 뭐 9월, 10월이요. 10월 둘째 주에 오면은 이 나무가 다 눈 내린 것 같이 다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번이 꽃이 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년에 한 6번 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커피 나무가 좋아하는 토질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 올게닉 이 마테리얼이 많잖아요. 이게 가장 커피가 좋아하는 토질. 보세요. 세하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되게 수분이 많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미네랄도 많은 거고. 예. 이게 최적의 조건이죠. 햇빛이 이렇게 많이 가려 있으니까 여기는 햇빛이 원래는 70%가 들어오고 30%를 막아줘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인데 울창한 숲을 밑에만 이렇게 싹 정리를 해가지고 심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70%가 햇빛이 가려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예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자연적으로. 여기는 약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심어 놓은 게 게이샤, 우시우시, 그 다음에 라우리나. 여기 한 5종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한 28,000 그루 정도. 이런 게 지금 우시우시일까요? 이거 우시우시예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 밑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아, 이거 우시우시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가 없잖아. 이거 생산량도 훨씬 더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투아이의 10,000그루의 생산량을 내려면 우시우시가 몇 그루가 심겨야 돼요? 3배요. 3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30,000그루가 있어야 똑같은 물량이 나오는 거네요. 여기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라우리나입니다. 아, 이거 라우리나구나. 야, 이거 누가 보면은 얼마 안 자란 것 같긴. 라우리나는 얼마나 돼요, 양이? 거의 뭐 이거는 로트가 거의 없어요. 지금 내년쯤 돼야 좀 나올 것 같고 한 17가마? 올해 예. 한 20가마 정도? 확실히 작다, 라우리나가. 이게 햇빛이 모자른 위치에 있을수록 커피나무 이 이파리가 커져요. 최대한으로 햇빛을 자기가 흡수하려고 이 점점 커져요. 재밌죠? 바깥에 건 다 요거 반만 하고 이게 닫혀 있어요. 지금 습도가 없으니까. 진짜 여기랑 완전 한 농장 안에 진짜 다른 때로화가 있잖아요, 정말. 여기랑 저 밑이랑은. 농장 사실 때 이런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땅 다 보셨겠네요. 제가 이 근처를 2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걸 살려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농장은 제가 안 가본 데 다 가봤어요. 공장이 여기서 50km 지점이니까요. 금요일만 되면 차 끌고 이 주위에 있는 농장들을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여기를 찾을 때까지. 이거 아시죠? 이 곰팡이. 우와! 아니요, 이거 몰라요. 이게 뭐예요? 공해가 제로인데만 사는 곰팡이. 아, 이게 공해가 제로인 데면 사는 곰팡이래요? 이 빨간색. 초록색도 있어요, 이거. 저기 에스피리산토스 가면 초록색은 더 한 단계 높은 공기가 진짜 저기 청명한 데 있죠? 그런 데서만 자라는 곰팡이. 여기가 T1으로 시작해서 T26번까지 있어요. T가 여기서는 딸령, 그러면 로트라는. 어디 게 제일 맛있나요? 18번이요. 제가 얘기한 저 불봉 옐로우. 아, 옐로우버만 18번. 네, 저쪽 앞에서 나오는 거. 그 샘플 거기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18번 쪽에? 아, 있구나. 파진다움 농장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가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 농장에서 하루를 묵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에스프리스 산토스라고 여기에서 또 차로 한 10시간 정도, 아마 뭐 어디 중간에 들렸다 가면은 넘게 걸리겠죠? 내일은 그냥 하루 종일 이동할 것 같아요. 거기도 때로와는 완전히 좀 브라질 같지 않은 때로와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러면 또
열심히 이동해서 에스피리수 산투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드디어 이제 도착했고요. 출발한 지 한 1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 자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농장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김치가 있었네요. 김치. 물은 됐어요? 힘들었어요 전문가시네. 딱 보면 아시는구나. 아니 저거 많이 끓이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벌써 조금 넣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인데요. 아 약간 연하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연하겠습니다. 라면 다 됐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안스타님은 라면이 그 정통창입니까 아니면 라면에 뭐 다른 거를 첨가한 데가 아, 저 계란은 넣어 먹는데 단백질 때문에 계란을 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면은 국물이 잘 빼져서 가능하면 깔끔하면서 유지하는데 계란 넣습니다. 영양이. 이건 뭔가요? 게이샤 워시 됩니다. 이건 이제 커피 그라인더고 사실 저도 처음 사용했습니다. 옛날 사람 이야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좋은데요? 좀 일관 되게 좀 나오나요? 왜 이 정도면은 좀 가는 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잘 나왔어요? 80% 만족하게 됐어요. 그냥 원파워로 부어버렸어. 너무 가늘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느리더라고요. 아까운 안 돼.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농장 이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기 설비 투자를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창고들이고 여기에 이제 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껍질 까고 컨테이너를 여기를 대서 여기서 이제 나가게 하는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고 있어야지. 이제 아직 공사 중이죠. 여기는 저희가 그 높고 낮은 걸 이용해서 펄프하는 거 하고 워시드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깔았어요. 여기는. 이거는 심겨져 있었던 건가요? 이 커피 나무는 왼쪽에? 예, 이건 오래된 거죠.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여기는 다 이래요 아직까지. 아 그러네요. 11월 달이 돼야 이게 이거예요. 보세요. 얘는 뭐예요? 품종이? 시리에마. 시리에마가 품종 이름이에요? 예. 이번에 저희가 새로 런칭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일로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익은 것만 지금 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맛은 어때요? 이번에 저 생도 제가 해드릴 때 아직 그 작년 거 한 5kg 정도를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요. 반응이 좋았던 것. 오. 로스팅해서 먹은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계속 띄우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 로트가 시리에마예요. 리트. 저건 어떻게 알고 심게 되셨어요? 이것도 일본 바이어들이 정보를 줘가지고요. 이 커피는 무조건 90점 이상이 나오는 커피다. 그리고 씨앗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씨앗 가격이 일반 씨앗의 2배예요, 2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이 종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끝에까지 다 심겨져 있는 게 3M예요? 아니, 옐로우 로트만. 저 위쪽 로트는 아라라 옐로우. 지금 여기가 고도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여기가 한 1200 되겠죠? 익은 것만 따는데 아직은 조금씩만 하는 거죠 지금. 알이 크죠 이거? 그러네요.
미나스 거하고 또 종이 틀리죠. 아, 확실히 크다. 예. 이게 진짜 딱 익은 거네요. 예. 왜 품종이 농장에 돌아다니는 뱀을 먹는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이 시리에마 품종이에요. 이게 품종마다 다른데 이게 잘 익으면은 빨갛게 되는 게 있고 또 분홍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서 보면 아직도 딱딱하죠. 고추 같아. 고추 이거는 열매보다. 그리고 아직 이거 봐, 생두도 밀도가 낮아서 그냥 깨져버려. 이거 봐봐. 야, 진짜 부드러워. 저거는 이제 좀 익은 것도 있고 안 익은 것도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 수확을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심은 지 한 2년 반 돼가지고 이제 올해는 더 나올 거고 기대를 많이 하는 커피입니다. 이게. 일단 알이 길어요. 찌삐가 같이 길고 동그랗지가 않아요. 그건 일단 좋은 현상입니다. 브라질은 전반적으로 다 로부스타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 라인이 일자면 안 돼요. 이렇게. S자야. 아라비카 커피에서도 이게 일자면은요, 퍼센트는 모르겠지만은 로부스타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럼 굴곡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거예요. 순종 뭐 이런 게 그 논리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한번 가실 거죠? 거기 가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저희 밑에서 미나스에서 보던 때루아랑은 완전 달라요. 네. 진짜 좋은 커피가 날 것 같은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산지예요. 간단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나제라이스는 좀 늙은 토양, 그러니까 산들이 다 가면 이래요. 산은 이렇게 많은데 다 둥글둥글해요. 여기는 다 이렇습니다. 이게 좋은 커피는 야생으로 가면 갈수록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요 숲이 다 그 지역이에요. 경계선입니다. 폭포가 흐르는데 거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위로는 자연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도 꺾으면 안 돼요. 거기에 딱 맞붙여서 우리가 이걸 한 이유는 이 자연지대의 그 영향을 충분히 받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병이 안 걸려요. 병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숲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필터 역할을 해요. 커피나무에 병이라는 게 안 들어요. 이쪽 지역 커피는. 우리 미나스에는 제가 1년에 한 4번 줘요. 이번 주말에 가시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충해 줘야 돼요. 거기 가시면 다 허벌판이니까 바람이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와요. 커피에 그만큼 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커피 퀄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해서 건강히 자라서 약을 안 쓰는 사람하고 항상 약을 써야 되는 사람하고의 건강 상태가 어떻겠어요?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나무도.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 지역에서 하는, 특히 저희 여기하고 이제 저 산맥 넘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저희는 약을 안 써요. 라마스투스도 바로 자연보호 지역이 있고 바로 엘리다 농장이 같이 있는데 그거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시죠. 자, 이쪽 로트는 이게 옐로우 볼번이에요. 요 커피를 가지고, 여기 이제 제대로 익으려면 12월 달에 돼야 되는데요. 요 커피를 가지고 제가 이디오피아의 헤일롱하고 똑같은 맛을 내봤어요. 올해 제가 12월 달에 또 해보려고 그래요. 저쪽은 문두노브예요. 저쪽은 문두노브. 와, 문두노브 엄청 높다. 불봉도 뭐 만만치 않게 높아요. 왜 미나스에서 본 것보다는 높네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나이가 오래된 커피들이고, 이건 불봉입니다. 옐로우 볼번. 드셔보세요. 맛이 틀리죠. 빛깔이 틀려요. 와, 저건 진짜 크다. 저는 어떻게 따요? 사닥다리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는 진짜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야. 딸 수가 없네. 와. 문두노브는 빨갛죠. 문두노브. 당도가 떨어집니다. 드셔보시면은 차이 많이 나죠? 그러네요. 옐로우 볼번이 좀 더 다네. 보편적으로 노란 열매가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자연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저 안에 보시면은 벌집들 있죠. 여기. 저 안에 벌집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꿀이 이제 저기에서 채집된 꿀 저쪽 안에 있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요 위에는 저희가 요 로트는 아라라 옐로우. 그것도 아마 데스크에서 한번 드셨어요. 요번에 커피 하실 때. 여기는 아라라가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심으신? 아니요, 이거 새로 심은 거예요. 이게 한 2년 됐어요. 왜 아라라 심으셨어요? 아라라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아라라가 지금 막 뜨고 있어요. 브라질 전국으로. 그래요?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생도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매년 연락을 해요. 올해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다. 병충해 강하고 생산성이 좋고 달고. 그럼 저희도 이렇게 테스트로 심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라인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노란색 열매고 달고. 얘네도 아라란가요? 이거는 MG32, 샷지몰 MG32. 맨 밑에 중간에 샷지몰, 그 다음에 아라라. 이 커피는요, 이 커피도 이번에 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3M하고 같이. 근데 여기 커피들은 전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브라질 다른 지역은 다 땄잖아요. 따고 있고 뭐. 두 번째 따고 세 번째 따고 하는데 미나스도 1200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한 1200, 13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높고 추우니까요. 온도가 이건 낮아요. 그 낮은 이유는 해풍 때문에 그렇죠. 미나스는 완전히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 해풍을 안 받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브라질에서 해풍을 받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70km 내려가면 해변가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가 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낮은 지역에서는 지금 막 수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좁은데 때와가 상당히 마이크로로 움직여요. 여기는. 왜냐면 산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환경의 분위기가 비슷해지잖아요. 둥글둥글해요. 늙은 산들이. 여기는 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라비카를 심지만은 여기 밑에서는 호부스타만 심어요. 그래서 이 주가 베트남 다음으로 호부스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주예요. 그거로 원래 유명해요. 여기서 아라비카 한다면 갸우뚱해요 다들. 지금 베트남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주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세계에서 아마 로부스타를 제일 많이 만드는 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고지대와 숲속에 숨어있는 데서는 최고의 아라비카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경치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가 구매를 한 게 이 돌산 있죠? 이게 몇 번째로 구매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여기 그 은행장 제 파트너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그 설비 투자하고 추가 부분 투자를 제가 하고. 아, 그러면 그분이랑 동업해서 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거군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이쪽 뒤쪽에도 지금 있어요. 이미 커피가 심어져서 생산되고 있는 거를. 그것도 제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런 비밀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영업 비밀. 실수했네. 제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셔서. 우리 미나스를 가셨지만은 산들이 다 이렇게 둥근둥근한 산. 여기는 이제 뾰족한 산을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가는 데는 보는 데가 다 평지예요. 고도 한 7, 800에서 지평선이 보여요. 커피 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아도 커피, 브라질 세아도. 그거예요. 시장에서 브라질 커피 하면 세아도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성파울루 주에서 나오는 모지아나. 사실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떨어지는 커피예요. 좋은 커피는 여기다 숨어 있어요. 쪽하고 이제 다음에 꼭 오실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지만은 여기서 또 한 500km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에스피리투 산토스 주하고 바이아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돌산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또 기가 막힌 커피가 나와요. 거기도 지금 눈독 들이고 계시겠네요. 농장. 거긴 몇 미터예요? 거기도 1,500이 넘어요. 와, 1,700. 진짜요? 거기도 이번에 노르웨이 친구가 그쪽 커피를 하나 골랐어요. 옐로우 카토아이. 고도가 높은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기온 온도차가 일교차가 커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가지고 당도가 올라간다. 그렇죠. 여기가 추울 때는요, 또 2도. 거기다가 습도까지 높아요. 왜냐면 해풍이 불어와가지고 더 추워요. 내복 입고 잔다니까 제가. 저도 어제 겉옷 입고 잤어요. 춥죠. 여기가 확실히 저쪽하고 기후가 틀리잖아요. 그런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아무튼 브라질에서 여기 기후만큼 좋은 지역을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근데 고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 아라비카 커피 자체가 1000m 이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레디오페이지.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죠. 브라질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하고 이거를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니까 1000m, 7, 800까지 막 심어가지고 엄청난 생산을 한 거죠. 가능하면 평지여야 되니까 그래야 대량 생산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기계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도 기계화가 안 돼요. 이제 내일 가서 보여드리는 데는 거기 이제 제 파트너, 저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이래요. 커피를 따려면은 이걸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에도 좋은 등급의 스페셜티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 했을 뿐이지. 아직 안 하는 거야. 유통에서 그걸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런 데서 커피를 재배해가지고 말릴 때 막상 이런 땅에다가 뿌려버려요. 여기 이 지역에도 농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다 깔아놨으니까. 농협에서 내수시장 가격이 1000헤알, 1200헤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공들여서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도 1200원. 그냥 땅에다가 막 취급해서 해도 1200원이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레드 까또아이 아주 오래된 종자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실험 대상으로 희귀 종들을 저희가 숲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에요. 테스트용으로요. 이 물소리 들리시죠? 물소리 들리네요. 커피 체리 먹방. 자, 여기 4개가 있고요. 없네요. 이게 우리가 진짜 흔히 알던 브라질 테로아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그냥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마시고 다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오염이 없어요. 이 관은 뭐예요, 사장님? 파란색? 그게 저희가 물을 끌어가는 거예요. 저쪽 집으로. 우리가 쓸 물을.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기까지 물이 다 차요. 와, 미쳤다. 갑니다. 가시죠.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뭐예요? 까또아이죠. 지금 문드노브를 넘어섰죠. 까또아이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까또아이 62번 있고 44번 91번 144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 내리실래요? 여기서요? 저게 이제 그 지난번에 가서 보신 커피 껍질 까는 기계. 전부 우리는 여기가 고도 높이를 이용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가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소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로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기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월 달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껍질 깝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언제 따서 말린 거예요, 얘는? 10월 전에 벌써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지금 이상기온인 거예요, 이게 이상기온. 그럼 얘를 이렇게 한 며칠 정도 말려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한 10월 더 말려야 돼요. 한 10월 정도? 너무 빨리 말리는 것도 안 좋아요. 여기 아직도 젖어 있잖아요. 저렇게 갈고리로 계속 뒤집어 주잖아요. 골고루 말릴 수 있도록. 이런 아프리칸 베드에 올려놓는 게 아래 위로 통풍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할 때 건조하는 건데, 아무래도 공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대량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걸 작업을 하냐면은, 꽃이 1년에 3번 펴야 되는데요. 이제 6번을 펴요. 그 6번이 핀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커피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그날 따주고, 이제 10월달 돼서 전폭적으로 한 30명씩 커피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이걸 다 껍질을 까죠. 왜냐면 그때는 비가 매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를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하고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산 너머 농장 또 있어요. 거기를 또 한번 가보시고. 여기다가 널고 가시면은 우리 오면 다 말라요. 아, 진짜요? 햇빛이 강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거의 세제가 여기 누군가 옆에서 주무신 흔적이. 이게 요즘에 힙한 사람들만 끼고 다닌다는, 아시죠? 그치? 브라질 힙스터. 이런 건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약. 이 지역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양도 많을 뿐더러 물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장 큰 송어를 키우는 데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도시의 터줏대감이고요. 그 친구도 커피를 심어요. 제가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씨. 와, 대박이다. 2만 마리 있대요, 이 안에. 네, 요거 통 하나에. 저 이제 에스피리스 산투의 또 한 농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1500m 정도까지 되고 너무 맛있는 커피가 여기 재배된다고 하거든요. 또 열심히 가서 한번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이거. 불봉의 그 특이한 맛이 있어요, 그죠? 당도 맛이 틀려요, 이거는. 딴 노란 거하고. 이 친구가 커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심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커피가 괜찮아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농장에서 나온 커피고요. 2개 커피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라라라고 하셨고 얘는 지금 뭔지 몰라요. 이 커피가 제가 작년에 마셔봤는데 이거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잘못했어요. 이게 보통 뭐 87, 86 어떠세요 이거? 저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때 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때 같이 해서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거 비교해서 먹어서 그런가?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제가 여기 아라라를 알기 때문에 거의 뭐 90점 나오는 커피였는데요 뭐. 맛있었어요. 일단 옐로우 버번 너무 맛있었고 왼쪽 컵 너무 맛있었고 오른쪽 컵은 지금 포인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샘플 로스팅이 너무 포인트가 높게 돼서 사실 이제 커피 퀄리티를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샘플 이제 생두도 저희가 새로 받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오피스에서 한국에 갖고 가가지고 오피스에서 샘플 로스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오늘 또 지금 바로 여기 에스프레소 산투 우리 엄사장님 주변에 협력 농장 방문하고 거기가 너무 좋대요. 거기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저기 세아도 지역 쪽으로 갑니다. 오늘 또 한 1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왜? A chuva é vida, né? Pra natureza, pra gente, né? É vida. 이게 생명의 비예요. 1, 2월에 비 한 번 오고 지금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첫 비가 내린 거지. 들어가서 일단 식사하시고 비가 좀 그치면은 이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이죠 뭐. 여기 문화는 행운이에요, 행운. 손님이 오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우리가 둘째 행운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줬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한 집을 지니까 이 집은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안을 개조해서 커핑 룸도 만들고 또 오는 사람들 또 투숙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집은 여기잖아요. 여기. 3층짜리를 올렸잖아요. 저 위에다가 뭐 제 방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난 싫다.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야겠다. 아, 어떻게 뜨지? Daqui, ó. Esse aqui é um defumado da região. Very good. Delicious. 얘네들은 이 한 그릇을 먹고 두 번째 그릇을 안 먹으면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Deixa ele. if you like the food. Amiga minha perguntou se vocês BTS. 여기 커피는 먹어볼 수 있나요? 언제? 이 사람이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성파울에서 이 사람 커피 제가 올려놨었어요, 사실. 이건 펄프 내추럴 건조 아프리칸 베드에 하고 있는. 여긴 주로 품종은 뭘 하세요? 아라라 있고요. 까뚜아이 41번, 까뚜까이 785, 그 다음에 까뚜아이 81번도 있고, 이 까뚜까이 2SL, 그 다음에 까뚜까이 24137, 그 다음에 까찌몰, 게이샤, 이것만 해도 10종류 되네요. 이렇게 탁탁탁 타는 거 올라가서 보실 거예요. 예, 보세요. 까치몰은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길쭉길쭉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 노트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아니면 선명도나 뭐 이런 게 785가 더 달아요. 노트는 결은 비슷해요? 네. 노트 결은 비슷한데 당도나 뭐 이런 단맛이나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게이샤, 이거 게이샤. 사장님 보시기에 여기 때루아가 엄청 좋아요? 확실히 결과적으로도? 제가 여기 이제 지금 6년 이쪽을, 제 농장은 없지만은 제가 선별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으로는 여기하고 오늘 못 간 거기하고는 뭐 이 근처라고 해서 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다 돌아다니는데요, 뭐 여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는? 처음에? 그 큰 도시에 있는 대학교, 거기에 교수가 이제 이 집을 저를 소개했어요. 그 사람도 아무나 소개를 안 했겠죠. 아, 저기 게이샤구나.
이게 지금 심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2년이요. 2년 만에 꽤 많이 자랐네. 게이샤. 아, 이렇게 잘 자란 거 처음 보시죠? 처음 보는 것 같다. 브라질에서. 이 라인을 쫙 심었어요, 저희가. 확실히 다른 품종보다 되게 가지가 적죠. 슈슈도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맛있는 건 이렇게 또 다 적어요. 아까 뭐 카투아이, 뭐 우리 문도노보나 옐로우 버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한 나무에 그 생기는 열매 자체도 되게 적고, 게이샤는 되게 잘 생겼어, 나무가. 길쭉길쭉하고 얇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무를 또 얼마나 간격을 두고 심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봐봐요. 얘 지금 똑같은 게이샤거든요. 이 열매와 이 열매와 완전 다르죠. 얘 딱 봐도 맛있게 생겼지. 얘 진짜 크잖아. 근데 이게 왜 크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커요. 더 그늘에서 그런지 이렇게 크잖아요. 요건 동그랗고. 지금 아직 밖에 뮤실리지인데 지금 이것도 게이샤고 이것도 게이샤예요. 이게 진짜 크죠. 얘는 진짜 맛있겠다. 게이샤도 크기가 달라요. 이거 게이샤 저희 테이블에 있었나요, 사장님? 있었죠. 두 번째 테이블에 게이샤 하나 있던 게 이거죠. 그때 우리 컵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게이샤가 여기 거구나. 하나마나 한 5년 정도 보더라고요, 게이샤. 제대로 나오는 게. 처음 제대로 나오는 게 5년 정도 보고, 이제 완전 좀 괜찮다, 전성기다가 10년. 그래야 꽃향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그늘에 심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아. 그늘에 심겨져 있어요. 됐어? 오,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한국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야. 커피밭에 묻히는 거야. 피베리. 어떻게 피베리가 걸리냐 또. 원래 까면은 두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게 피베리라 그래. 한 피베리. 어떻게 또 지나가던 거 하나 땄는데 그게 또 피베리야. 여기 거의 뭐 절벽이야, 절벽. 진짜 그냥 가파르네. 이거 좀 보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건 785 노란 거. 아, 까뚜까이 785 노란 거. 지금까지는 빨간 것만 보였어요. 이게 까뚜까이 785 노란색 옐로우. 와, 이거 진짜 난데? 앞으로 이게 브라질에 좋은 품질 많이 나올 거래요. 까뚜까이 중에 785가 가장 맛있다니까. 그 중에서도 이게 옐로우지. 근데 진짜 달다.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심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이게 까뚜까이 옐로예요 지금. 지금 이게 절벽인데 이걸 다 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자라는 커피가 이상하게 맛있대요.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대. 근데 아마 이제 나무도 좀 어려운 환경을 버티려다 보니까 과육이 좀 달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내분께서 다 딴대요 이거를. 저 절벽을 내려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 하나가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한다는 게 평지에서 재배하는 것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이런 환경에 커피를 심고 그런 환경에서 피킹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고도는 높진 않은데 여기가 한 1200, 1300. 파나마는 띄엄띄엄 있긴 한데 되게 울창한 숲 안에, 진짜 막 정글 같은 데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지죠. 야, 이거 어떻게 따지? 한번 내려가 봐도 되나요? 조심하셔야죠. 근데 커피 나무를 잡으셔야 돼요. 예, 조심하세요. 와, 씨. 와, is this 아라라? 아라라? 까뚜카이? 여기가 진짜 가파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따는지 제가 한번 내려와 봤는데 허리춤에 바구니를 차고 이렇게 익은 거를 따신대요. 그래서 바구니에 넣고 계속 내려가는 거야. 진짜 근데 경사가 진짜 이래. 여기 그냥 까딱하면은 떨어지는 거야. 여기 서리 맞을 걱정은 절대 없겠다. 그쵸? 와, 씨. 야, 진짜 평지에 쉽게 심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제가 이 정도는 제가 딴 거 제가 공짜로 받기로 했거든요. 이만큼 땄어요. 아, 저 파나마에서도 이런 경상 못 봤어요. 적어도 제가 본 농장에서는 보통 한 번에 얼마 따서 몇 킬로 정도 따는지.
A média de 100, 120 quilos, mais ou menos. 100에서 120kg? 체리 기준 100에서 120kg.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뭐 올라올 때 이 바구니 안에 몇 킬로 정도? 꽌도 킬로네. 30kg야? 30kg? 그냥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30kg 들고 올라오려니까 여기 진짜 이게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경사예요. 그냥 툭 밀면 그냥 떼굴떼굴 떨어지는 거야 여기는. 그렇죠. 네, 진짜 뭐 중간에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날씨가 있어. 가운데 길을 두고. 와 여긴 진짜 여기서 찍으세요. 와 여기는 여기 무슨 저기 와 네, 거기 다 둘래. 여기다 이제 수확한 체리를 다 넣는 거죠. 카투카이 옐로우. 지금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체리를 넣은 거고. 어이. 오케이. 이게 이제 세레자 아까 물 밑에 가라앉은 거 있죠? 스페셜티 등급, 높은 등급. 이게 여기서 이제 껍질 까져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미실리지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인데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되고, 이게 껍질을 까는 기계. 껍질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베르지, 그러니까 안 익은 것들, 익지 않았는데 딴 것들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 탈곡기에서 걸러져서. 이 껍질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가득 차면은 일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커피가 껍질을 깐 그게 이제 펄프 내추럴로 되는 거죠. 여기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내추럴 안 하니까. 지금 보면 저기 세르자라고 분류되어 있는 커피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베르지가 지금 보니까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익은 게 많이 저게 섞여져 있다는 거. 저걸 정확히 분리해놔야 좋은 점수의 커피가 나오거든요. 저것만 앞으로 개선하면은 훨씬 더 높은 점수의 커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뭐 피킹을 좀 더 세심하게 한다거나 안 익은 거를 안 익히고, 아니면은 저 중간에서 이제 좀 더 저런 베르지를 걸러낼 수 있는 기계들을 사용해가지고 확실히 구분해서 건조를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점수의 커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번에 이제 또 덕분에 저희가 엄카페 파젠너원 비롯해서 이제 협력하는 농장들 잘 이렇게 둘러봤는데, 개인적으로 브라질에도 이런 때로아가 있구나, 이런 산지가 있구나, 또 스페셜티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또 깨닫고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추가적으로 뭔가 사장님이 커피를 재배하시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브라질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로 브라질 커피가 세계에 알려진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나 많은 그 소작을 하는 생산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적이었고요. 브라질도 세계에 으뜸가는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산지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 진심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오실 수 있다면 더 멋지고 감동적인 데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브라질 산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도착했거든요. 네, 입구에서 한참 들어오네요. 좌우에 다 커피 나무고. Jefferson? Hello. Jefferson, nice to meet you. My name is Ansar. Nice to meet you too. Hello. King. So, The two you, of them are you stay producers. here. Yeah, I'm here. Okay. Did you go to the other room already? The other house or not? No, not yet. Yeah. Oh. Hi. I mean, hello. That's okay. Yeah, nice to meet you too. You can take that badge. Okay. Okay. Ryan is here. Ryan is here. Yes. Yeah. Then you can take that badge. Yeah. Okay. Okay. Hi. Hi. I'm Ryan. I'm Ansar. Nice to meet Yeah, you. nice to meet you too. So guys, this is Unstar. 와, 너무 좋다, 진짜. 지금 저희가 다테아에 도착했는데 마침 저희가 온 날짜에 이번 연도 이제 월드 브러스컵 챔피언 탑3랑 그 다음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탑3가 같이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같이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화요일날 오후에 떠나야 돼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마 두밤 정도는 여기서 자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다테아는 또 브라질의 최고 커피,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테아 커피를 좋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다테아가 스페셜티 커피를 좀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여러분께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저녁에 여기 함께 온 바리스타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제 오전에 다테아의 역사라든지 다테아 농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커피를 재배해오게 됐는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세션이 있어서 그거를 참석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이제 다테아에서 준비해준 커피를 커핑할 예정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여기는 진짜 너무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 대농이에요, 대농. 대기업이야,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서 지금 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리스타 챔피언 분들은 목요일까지 일정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화요일까지밖에 있지 못하니까. 근데 화요일 일정이 가장 중요하대요. 내일까지 일정을 같이 하고 알차게 좀 보내다가 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first round of the Terra Coffee Race 2024. On the first round, baristas will be challenged to harvest coffee. They look like this. Okay, so people often think that the fully ripes are this for yellow, right? No, it's this. Fully ripe is this. When you have the brown spots, it's like a banana. Good luck, and may the best barista producer win. 여기가 지금 이제 다테아 농장인데 여기가 이제 파라이소예요. 아까 이제 설명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테아 농장이 랜드로 따지면은 한 6,400헥타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죠. 우리가 첫날 갔던 거기 회장님네가 2,000헥타르 정도 됐으니까 거의 3배가 되고, 커피를 기르는 지역은 한 2,400헥타르 정도? 예,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몰 구역으로 나눴을 때 한 536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테아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스페셜티부터 커머셜까지 모두 다루는 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 다테아 농장이 COE에서도 많이 입상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다테아 커피 하면은 이제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데, 다른 어떤 마이크로란 농장들이랑은 좀 더 구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고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한 구역, 그러니까 한 랏에서도, 한 지역에서도 점수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83점, 어떤 지역은 88점 이렇게 커피가 재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디테일하게 나누는 체계도 없었고, 높은 점수의 커피를 구매하는 수요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수확해서 합쳐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믹스가 돼서 한 83점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분화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6점짜리는 딱 86점만 재배해가지고 86점 커피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여기가 매일같이 그걸 체크할 수 없으니까 다 랏을 세분화해서 담당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매번 이제 모니터링을 한대요. 언제 수확하면 가장 좋은 시점인지도 계속해서 가서 따서 먼저 일부분을 프로세싱 한 다음에 컵을 보고,
이건 한 10일 정도 기다려야겠다.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 기다렸다가 빨리 따가지고 프로세싱을 간략하게 빨리 해서 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딱 결정됐다. 이 랏은 이번에 따도 된다. 그러면은 다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컵을 보는데 여기 컵퍼들은 수확 시기 때 한 5,000개가 넘는 컵을 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저희가 보는 이 랏은 이제 사실상 커모디티, 그러니까 커머셜 등급의 커피를 재배하는 곳인 거죠. Smile, yeah. Thank you. Awesome. Sometimes masterpieces also come from here because really? Paraíso is a very good varietal. How to define masterpieces and classic and The score and complexity. If it scores above 88, it will become a masterpiece. 마스터피스라고 여기에 다타에서 하이엔드 등급의 커피를 재배하는 지역을 좀 따로 가고 있고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준 내용이 이제 다테아가 이런 많은 커피들 중에 어떻게 등급을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테아 중간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피스가 있는데 점수와 이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커피들은 마스터피스로 놓고요. What's most higher get a higher score in Datea? I think that was 93. Yeah, score coffee Lorena. That was the coffee that Emi Fukahori used for the Barista Championship. So over here we have Lorena trees, but they are already like maybe 8 years old. That's why. A normal 8-year-old plant is gonna be bigger. Lorena is shorter. So you see that they have like a Christmas tree shape. So this is Lorena, experimental area. And this here is Ibairi. This varietal name? Yes, you can see Ibairi has a very round cherry. Very small. Very small and round. It's like a little circle. 이게 지금 왼쪽이 라우린하고 오른쪽이 이바이디라는 품종이에요. 라우린은 로우 카페인이어서 Yes.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 And we have some geisha here as well. Oh, really? 이거 게이샤다. 다테아 게이샤. 확실히 다르죠. So if you see the size of the cherry, compared to Lorena and Ibairi, and then I'm gonna open this so you can see the bean inside as well. 게이샤, 라우리나, 이바이리. 진짜 다르다. This seems to be hard to roast coffee. Yeah, it's not easy. Yeah, it's not easy. People will struggle to do that. Yeah. Since when start Datea Coffee Farm? So we started our first experiments in coffee in 1987, and then we decided to do coffee, like focus in coffee production in the beginning of the 90s. So we asked Dr. Ernesto Illy, he was a very good coffee specialist at the time, and we asked him, okay, if we want to produce coffee, where should we go to produce coffee sustainably? And then he goes, you should go here to Cerrado. It's a new coffee producing area. So we buy this farm, Boa Vista Farm, in 1993. That's when we start developing coffee and focusing only on coffee. You need lots of investment to do quality. So having a scale was a necessary thing for us to be able to invest in everything that we needed. It took us 10 years. So throughout 10 years we were investing, and then perfect. Yeah, and it's been a long time now. Over 20 years that we are able to do a very big amount of specialty coffee on a big farm. Yeah. Every year invited Barista Champion. Yes, it's very important because, you know, Brazil for a very long time, Brazil was not regarded for having quality. So people would only look to Brazil as an origin that was producing a huge amount of coffee with very low quality. And that was true. For a very long time, that was true. And I think the baristas, they didn't believe there was a specialty coffee in Brazil. They would deny this possibility. So we said, you know what? Let's start inviting them. In the beginning, the groups were very small because the baristas didn't want to come. Oh, really? Yeah. If they have to choose between going to Brazil or going to Panama, they would go to Panama. Lots of people were saying, no, I'm too busy, I cannot come. But then the first ones that started coming, they learned so much. And then they started even using our coffees. And then they were like, oh my God,
you know, and they all know each other. Yeah. And they were like, oh, you have to go to the Terra. They are doing some things really interesting, some things really new. You have to come, you have to come. So now you have these big groups of baristas coming, you know? Everyone wants to come. Yeah. So this is a coffee genetics, a varietal that is exclusive to the Terra. It's a natural mutation of geisha. Oh, really? It's a yellow geisha. 여기가 지금 옐로우 게이샤래요. 게이샤인데 여기서 다테아에서 발견된 유일한 게이샤에서 옐로우 품종이라서 그거를 이제 분석기관에 맡긴 다음에 골라서 여기다가 다 심었대.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 쳐놓은 거예요. 이게 체리를 피킹할 때 보시면 이게 완전히 센 노랗게 익었을 때가 좋은 게 아니래요. 바나나처럼 약간 이렇게 거먹거먹한 것들 있죠. 이런 게 딱 정확하게 익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이제 완전히 익은 거고 왼쪽이 이제 좀 덜 익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노란색이 가장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먹기 좋은 거는 딱 이런 당도가 올라온 거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는 거지. 근데 여기가 핸드피킹을 다 하진 않는데요. 기계로 다 한대요. 컬러로 셀렉트되는 기계로 돌리는 거죠. 오늘은 자 핸드피킹을 하셨지만 근데 이 정도 농장이면 그렇게 맞게 한 거지. 지금 땅 밑에 수로가 다 지나다닌대요. 그래서 물도 여기 밑에서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향 평준화를 시킨 거죠. Let's try. 지금 저희 점심을 먹고 이제 잠깐 쉬면서 다른 이제 발사 챔피언 다른 친구들이 내려주는 커피 이제 서로 마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프로세싱을 하러 갑니다. 친구들은 프로세싱 하러 가고 저희도 거기 들렸다가 저희는 잠시 책임자랑 가브리엘이랑 같이 다테아의 프로세싱 하는 곳을 또 구경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다테아 파티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진짜 넓어. 이거 축구장 거의 한 4개 크기 같은데? 이게 펄플 내추럴, 이게 내추럴인가 보다. 이게 또 내추럴. 라우리나 에너로빅 72시간. 이거 비싼 거예요. 그냥 알아. 예, 에너로빅 65시간. 72시간을 넣으면 바루치가 강해진다 그랬으니까. 강낭콩 이런 게 막 옛날에는 같이 포대에 담겨 들어왔다니까. 이게 마스터피시스를 가공하는 가공시설이래요. 이 전체가 엄청 크죠. 마스터피시스만 가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높은 품질의 커피만 저렇게 이제 하는 거죠. Here in the Terra, we had like a production that around 80,000 bags coffee a year. 마스터피스? No, or just the whole production. 60kg에 한 백이니까 8만 백 정도 생산한대요, 다테아에서. Yeah, and on top of this production, just a small fraction of like 1% of our production. 그러니까 전체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이제 커머디티, 커머셜 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다테아 이름으로 안 나가고 사바나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60에서 70%는 모두 이제 다테아의 스페셜티 등급으로 나가는데 제프 말로는 80점에서 85점까지가 이제 클래식 라인으로 팔리고 86점에서 89점까지가 이제 컬렉션 라인으로 팔리고 89점에서 그 위에 것들이 이제 마스터피시스로 팔리는데 그 마스터피시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다테아 자체 옥션에서 판매가 되는 거고 그게 한 50개 정도 랏에서부터 구성이 돼서 한 최종적으로 12개를 선정을 한대요. 그걸 옥션으로 붙이는 거지. 그래서 9월부터 이제 그 마케팅을 시작하고 샘플 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옥션을 하는 거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테아 옥션인데 저희도 한번 이번에 올해 참가해 보려고요. Just to give you a quick explanation. When the coffee comes from the field, the truck just throw the coffee here, and then the machine takes the coffee to this side, and the coffee will be sorted by density or size. With the water? With water, yeah. So we also have the coffee that floats and the sinkers, and depending on the density, depending on the weight, and then we can like send the coffee to dry on the African beds if you want to do some kind of natural. Or if you want to depulp the coffee goes to that machine to depulp the coffee. And we have a machine that we can also just remove the skin to make some honey process. But if you want to ferment the coffee after sorting, we have those tanks where we can ferment the coffee for example, anaerobic. So how to picking the coffee? Usually for the nanolots or the microlots that we produce here, we have hand picking. For example, if we have
crop, a harvest that is quite big, we use a machine to harvest. Yeah. See. Because usually when people think about micro lots, they think about hand picking and super small production. Yeah. But here, yes, it's micro lots, but still a little bit bigger than the other farms that do micro. 이게 모두 지금 자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에서 커피를 넣으면은 여기서 커피를 넣잖아요. 저기에서 이제 소팅이 되는 거예요. 물과 함께. 저쪽 아까 우리 봤었던 거기에서 물과 함께 소팅이 돼서 예를 들어 밀도가 높은 것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것들은 위로 뜨니까 바로 그거를 말리면 내추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허니랑 펄프 내추럴 어떻게 구분하냐면 펄프 내추럴은 물을 써서 스킨을 벗기는 거. 그러니까 스킨을 벗기면서 물이 이제 조금의 뮤실리지를 좀 제거를 해주잖아요. 약간의 워시드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 펄프 내추럴이라고 허니는 그냥 껍질만 벗기는 거.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허니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펄프 내추럴과 허니랑 구분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허니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워시드 커피는 여기서 이제 아까 디펄핑을 할 때 그 펄프 내추럴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껍질을 벗기면서 뮤실리지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건조를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워시드 커피. 이제 내추럴로 가는 거는 바로 건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발효가 되는 것들은 이제 에너로빅이나 에어로빅 같은 것들은 이제 에어로빅은 저 뒤쪽 수조에 담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에너로빅 이게 무산소 탱크죠. 여기 보시면 이 공기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산소 발효를 하는 건데 무산소 발효 시간을 다테아에서는 24시간에서 최고 140시간. 에너로빅을 하면은 그 이제 그 발효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되는 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포도 같은 향들이 베리나 이런 과일, 포도, 열대과일 같은 향들이 났다가 그게 점점 더 이제 와인이하고 점점 더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릭하고 위스키냐 꼬냑이냐 약간 이런 향들이 발효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되게 무겁고 약간 톡톡 쏘게. 근데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또 너무 안 좋은 향들이 나는 거. 그러니까 최장 다테아에서는 140시간, 24시간에서 140시간.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미생물들이 당을 먹으면서 이제 새로운 플레이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당을 먹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게 좋은 플레이버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발효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지금 색깔을 다르게 무산소 발효 해놨잖아요. 여기서 테스트하는데 색깔이 다른 통에 따라서도 향미가 변화된대요. If like we fermented or if we let them to dry natural there, we just check the moisture level of the coffee. Okay, if it still needs some fine touch, we just bring the coffee here and those two drum dryers. Different from the main production, they are made of stainless steel. It's like some more refined. And there we used vapor, and here we use gas, so we can control the temperature because it's masterpieces. They're not just the regular coffees. They're like outstanding coffees, micro lots, super limited. We cannot. 이게 뭐냐면은 흔들어가지고 이제 밀도가 높은 콩들은 위에 남아있고 이제 결점이라든지 부러진 콩들은 다 저 밑에 쪽으로 이동해서 그건 다 버리고 이 위에 있는 커피들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걸러내주는 기계예요. 여기는 컬러랑 이제 레이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팅해주는 또 결점들을 소팅해주는 기계. 그러니까 파치먼트까지 다 제거한 상태로 여기 둔다고 하네요. 마스터피스는 파치먼트에 쌓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기 16% 정도에서 건조가 되고 그 다음 기계로 이동해서 11.8%까지 건조를 했잖아요. 하루 동안. 근데 이게 11.8%가 찍혀도 어떤 비는 뭐 13%, 어떤 비는 뭐 10% 막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 각각 빈들이. 그러니까 이거 레스팅을 시켜야 되는 게 그 수분 교환을 하면서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스를 하면서. 그러면은 수분이 일정하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율이 이제 일정하게 맞춰지면 그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스팅 타임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품질이 다 들쭉날쭉하니까. 모두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수분 교환을 하면서 모두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레스팅을 하는 거고. Okay, guys, if you want to come around here, in the Terra, 100% of the seedlings we produce for our plantations are produced here in the farm. Why do we do that? Producing seedlings is one operation. Producing coffee on the field, harvesting, processing is a completely different operation. So here in Brazil, we have companies that are fully dedicated to only producing seedlings. So most farmers, they're gonna go to these companies, the nursing houses, and they will buy all their seedlings, like thousands, millions
of seedlings to plant on their fields every year, just because this is a lot of work. We decided to do this ourselves because when you buy the seedling from a nursing house, of course, they're gonna try to do very good quality seedlings, but with the least resources they can, so the costs are low. But when we internalize this process and we do everything here, we are able to really be picky about the quality of the seedlings we are producing. So first stage here, guys, we put the seeds under the sand, water, close it so it's dark, moist, and warm. So you kick out the germination. It's happening here. Can you see? Yeah. That's the first, the root coming out of the seed. We put it under the sand, and then it starts sprouting, and then the root starts coming out like this, and then starts growing up more, and finally the bean is actually shot. And then you see there is a very straight root going down and little roots, they are secondary roots coming to the sides. And finally, this is the first pair of leaves, fake leaves, they call it the butterfly phase. So this is a real pair of leaves. So these two here, they're gonna fall off after a few months, but then this is gonna come up and then it's gonna become a coffee tree. So those are all the phases until the tree becomes ready to be picked from here and go to the next step. Okay, so this way first, guys, step by step. So she's washing away the dust of the seedlings. Look how pretty and clean. Now she's massaging the little babies. So you see they have those trays. The babies come here and then they stay here just resting and growing. Okay, so let's move to the next spot. This here is one of our newest and favorite places here in the Terra now. So these are different kinds of nurseries. They are not coffee nurseries. It's the nursery for our project for restoration of Cerrado called Trillium Project. Why we are doing this? World Coffee Research, by 2050, half of the coffee growing areas are gonna be reduced because of climate change. World has set a goal of planting 1 trillion trees around the globe until 2030. 1 trillion trees is a lot of trees. Here in the Terra, especially during pandemic, when we always have been very much focused on sustainability from the beginning. I told you that. We have already planted over 600,000 trees here in this farm. And there are some other companies that are investing in these as well. Some of our partners around the globe, they saw this and they said, okay, let's get engaged and do something about it as well. They are starting to join and support financially and have their own forests. Let's go. So guys, this place here is actually an open air museum for us. It's part of our history. When we started doing coffee, as I said, we didn't have any traditions in coffee, any great-grandfather in coffee that would teach us, this is how we do it. So we were very open. We want to try everything, research everything, 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vite them in. And then when we were studying coffee, we learned that in Brazil, you grow coffee under the sun. And then in Central America and other places, or Ethiopia, it grows in the forest or in shade trees. When we bought this farm, of course, everything was full sun. Everything was full sun. So we created this area here. So we have different varietals here. We put the shade trees and we were analyzing for the first 10 years of the Terra. We were analyzing this plantation every year in terms of production, in terms of tree growth, in terms of cherry production, everything. So that's why we keep this place nowadays as a museum, as part of our history, living in these trees. Let's go down and see some Lorinas over there. 여기도 이제 브라질의 같은 다테아 농장인데 지금 일부러 이제 다테아에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콜롬비아나 굉장히 그늘이 있는 지역에서 고품질의 커피를 재배하는 걸 보고 여기도 그 환경으로 다테아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도 있다, 이런 때로와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라우리나인데
라우리나도 이제 콜롬비아의 라우리나와 브라질의 라우리나의 맛이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나라의 각지의 때루아가 있으니까 한 70%는 베이스를 두고 한 30% 정도는 각 나라 어느 곳에 심어지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컵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브라질 라우리나를 지금 심어 놓은 거죠. 라우리나는 로우 카페인이고, 보면은 완전 때루아가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바로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쭉 그늘이랑 이런 것도. 지금 여기도 라우리나 나무예요. 저기는 그늘이 많았잖아요. 지금 여기는 햇볕을 내리쬐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똑같은 라우리나 품종인데 지금 여기는 다 나무 작죠. 그러니까 그늘이 있으면은 나무가 더 위로 솟고 좌우로 좀 더 좁아진대요. 왜냐면은 태양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근데 지금 여기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 때루아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태양을 충분히 받으니까 더 작아지고 오히려 좌우로 넓어지는 거야. 태양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똑같은 라우리나 품종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핸드피킹을 해서 딴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라우리나는 보시면은. 근데 여기 이렇게 지금 나무에 달린 채로 체리가 있죠. 선드라이가 된 거예요. 이게 선드라이 내추럴 이런 식으로. So this is our first cupping from the whole trip. So it's the Terra Classic coffees. So as I said, what we like to do here is seeing things on the field and seeing how they translate on the cupping table, so you can sort of connect things better. We saw big plantations, varietals that we are producing more in the scale production. We saw the mechanical harvest, which we use for almost everything in the farm. And then we have the classic cupping, which is our classic coffees. We realized a few years ago, not a few years ago, actually 20 plus years ago, that selling coffee by varietal and process was very fragile. When we started in specialty, it took us 10 years to get to the quality level we were happy with. And then we would sell our coffee to some roasters around the globe and say, hey, this is our pulped yellow Catuai. And then the roaster would say, oh, delicious, I love it. Next year, the roaster would come to us and say, oh, I want that yellow Catuai again from that plantation, nature. Hotter, colder, more water, less water. So that yellow Catuai from that plantation was not tasting the same. It could be worse, it could be better, but not tasting the same because nature changes the coffee. So calling it the same yellow Catuai, pulped, it didn't make sense. And then the roasters, they would not really understand why that was happening. We, instead of selling the varietals, we said, okay, let's think about flavor profiles that we are able to replicate every year and give names to the coffees. So instead of calling the varietal, it's a name. So Monte Cristo, chocolate, this and that and that and that. Every year we're gonna look for the areas of the farm that have those flavors and combine them. 1, 2, 3, 4, 5, 6, and then 7, 8, 9, okay? Let's start with coffee number 1 here and there. General notes, perceptions on this coffee. Just throw the words. Simple, like classic milk chocolate, nutty, but not too much fruit. The colors and the flavor profiles here. Cocoa, walnuts, sweet, full-bodied, score 80-81. Really, it's the entrance level in our menu. And this coffee here is a blend of natural and pulped. Second coffee. Notes. It's clean. I quite like this one. I think it was clean. I think it's a pulp. I think it's very similar profile, but just lighter, cleaner. So this coffee is Monte Cristo. Monte Cristo. Actually, it's not a pulped coffee. It's a natural. Yes. Well, that's it for the first cupping. Classics, as you can see, classics. 50 shades of chocolate, 50 shades of nuts, 50 shades of things with some layers on top. So it's already 2 p.m. and we're gonna go have lunch. 이렇게 또 다테아 오늘 클래식 라인업을 같이 커핑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귀한 자리죠. 월드 챔피언 분들 각국에서 온 분들이랑 이렇게 커핑을 해보면 확실히 왜 컵노트가 영어로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각자의 식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략적으로 서로 지금 통하는, 기억 속의 맛과 향이 서로 통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느끼는 점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 근데
해보면은 나라별로 혹은 국가별로 나는 싫어하는 맛과 향을 또 다른 국가 친구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약간 이런 형태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영상 보시면은 가능하면은 커핑하면서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외국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는 건 정말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와. Round of applause for Ryan's Coffee! The last one for this round! So this unit that you are seeing here, normally you would call this a wet mill. We don't call this a wet mill. We call this the Smart Coffee Processing Unit. The reason why we don't call this a wet mill is because we have created some technologies here that are able to separate the maturations really precisely. So instead of, usually when you go to a wet mill, depending on where you are, in what country you are, in what part of Brazil you are, usually you're gonna have 2, 3 or maximum 4 separations. So this is all the maturations you get more or less in the same coffee lot, in the same tree. As I was explaining to you, our coffee harvesting machines, they are not mechanical harvesters, they are selective mechanical harvesters, meaning they are gonna avoid these guys and most of the coffee is gonna be here. So what we need to do is separate these as best as we can to be able to do consistency every year. So how does that happen? In regular farms in Brazil or in many places, you separate underripe from the fully ripes, and then you have the floaters. That's the most places. Floaters in Brazil become naturals. Fully ripes, light red, dark red, become pulped coffee, might become washed, might become honey, might become different kinds of processes. And the underripes, they go to commercial coffees normally. In our case here, what we realized is each of those maturations, they actually have very different taste profiles between themselves. So the first thing we do with them, we throw all the cherries in water. So by density, we have the first separation. These guys here, they are heavier and they will sink. And these here, they are lighter because they start to dry on the tree and they will float. I have here all these sinkers. So all these sinkers, they will become different kinds of pulped coffees. I could pulp all of them together like this and have one batch of pulped coffee. But this guy here is downgrading these two here. So I don't want that to happen, right? So what we have done, we created a smart system here that is a battery of pulper machines. So pretty much all these coffee cherries here, they are gonna fall into the first pulper. First pulping machine is adjusted for very little pressure on the cherries. The way it pulps is very simple. It's a drum spinning and water pressure hitting the cherries against the drum. The drum is perforated, so it breaks the skin, releases the beans through the perforations in the drums, and the cherry skin goes through. So when all of them fall there, and I have very little pressure, what's gonna happen? Only the softest cherry is gonna pulp and release the beans. So I have my first separation of maturation here. That's the pulpit number 1. These cherries here, they are not soft enough. Their skin is harder. So instead of being broken by the pulping machine, they go through the pipe and they go to the second pulper. In the second pulper, I have a little bit more pressure. I have my pulpit number 2 coming from here. Third pulping machine puts more pressure, and then this here is too hard. You cannot pulp it. So it goes through, and this goes to organic compost. Okay?
sinkers are sinking and coming that way, and floaters that way. And then the floaters are going there and then going up. First maturation. First one, yellow and red. Okay? Then let's do the next one. It only comes here to become a commercial coffee, so we never combine them unless it's intended. We only combine the coffees if the quality team has tasted the coffee and say, combine them. So usually here in this stage, they don't get combined. We have 20 drum dryers in this farm and 24 in the other farm to dry all our coffees. And then the idea in the drum dryers, I'm gonna explain here because there is very noisy. In the drum dryers, the maximum temperature you're gonna have there is 40 degrees. So the idea is not being hotter than that, because if it's too hot, you might start damaging the cellular structure of the bean, which reduces shelf life. We don't want to dry the coffee too fast to be more efficient. We want to dry the coffee just fast enough not to be a bottleneck for our production, but respecting quality always. So they're gonna stay there until they reach 11% of moisture. So let's go to the dryers now. People often talk about drum dryers as something that is not super good for quality. It can be not super good for quality if you are just pushing the coffee too hard. Again, the way we do it is just warm and nice. If you wanna test it, you can touch. It doesn't burn you. See? It's just warm and nice. We are not roasting the beans. Yeah, it's dusty. Who said coffee was easy? Guys, just to give you a little quick explanation, because I know this place is not comfortable. So the whole system to dry the coffee, maximum 40 degrees. The way we warm it up is using wood over there in the boiler. Steam is produced, steam goes through the machines, warming up the air, so it sucks air from outside, warms up the air, and brings the hot air inside, and that's what dries the coffee. One piece of information on the sustainability side that is very important. 100% of the wood that we use here is planted inside the terra. We are not buying it from companies that are deforesting to plant wood. We are producing it ourselves. So we have specific spots in the farm that are fully dedicated for our own w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We don't sell as well. So these are the resting silos, guys. So after the coffee has dried, and then it was evaluated by our quality team is gonna give a name to the coffee, a potential name. So, oh, this is a potential full bloom. Oh, this is a potential Santa Colomba, potential sweet collection. But this is not granted, because after resting, this coffee might go up. Most of the times, the coffee improves. They already know it. So if they see the potential, they already might assign this coffee to a silo, how the menu starts to be born. So every silo here is a potential profile for a potential coffee or as a potential component ingredient that's gonna be blended later on, okay? Same thing happens here and same thing happens in the other farm. Our silos there are bigger than here. Here we have the capacity of storing almost 30,000 bags of coffee at a time. And in the other farm, about 35,000 bags at a time, which is not our total capacity, but of course, coffee comes in, stays resting for 40 days, coffee comes out, and new batches are always replaced here, so we are taking turns. Resting is a vital part of the process, because as you saw this morning, coffees are very fresh. Also thinking about the moisture, when we are drying the coffee, either in the sun or the drum dryer, the energy that is drying the coffee is coming from outside. So normally you dry the outside layers faster than the inside layers. So if you just finish dry a coffee and you cut it in half, you're gonna see that the concentration of moisture in the middle is always higher than in the outside part. So when you leave the coffee resting here for 30, 40 days, what's gonna happen?
this concentration of moisture from the inner layers, they start slowly migrating to the outside layers, and then you have a uniformity of moisture throughout the whole bean. That's vital for roasting, because if you don't have very well distributed moisture in the roasting process, you might cook the middle of the bean and scorch the outside. So resting the coffee is very important. Well, first thing, coffee leaves the silos, and then coffee comes to this machine here. This is a pre-cleaning machine. Any foreign materials that might be in the middle of the coffee and they are bigger, they come out here. So for example, these twigs, they come in the middle because it's from the trees, right? So this machine is gonna remove this. This machine here is going to remove the pergamino / parchment or the cherry skin. So that's when we're gonna see the green beans for the first time. But you can see it's full of defects. Lots of shells, broken beans, chipped beans, insect damaged beans. So here, size separation, screen size. So we go from the bigger screens to the smaller screens. All the beans, they fall off there. This shakes, and then you have the different size of screens, and then they follow their own channels according to their sizes. And then when we have all the sizes separated, the beans, they come here to the density tables. So these are the density tables, and the way they work, they shake and they blow air. The heavier coffee beans go up and the lighter ones go down. So you separate. The heavier ones usually have the best quality, while the lighter ones, the lowest qualities. So you do a little bit of a pre-physical cleaning in the density tables. But still, it's not ready. There are still defects that are smaller, and you need to use electronic machines to do that. So I'll show you the electronic machines. So throughout the years, trying to research the best electronic machine systems to sort defects, we realized that each system was very good at removing specific groups of defects, but not all of them. So what we decided to do here in doTERRA, we created a system, a set of electronic machines that are targeting different groups of defects. So pretty much inside you're gonna see we have 3 machines here, and then we have the 4th system there. How does it happen? The first machine is a very simple one. It reads in black and white. So when the beans arrive, the major defects, like black beans, beans that are very damaged, they get sorted out. So next machine is the machine that is gonna select RGB, color sorter, red, green, blue. So pretty much it's gonna look at the colors of the beans and sort for the colors that match the perfect green spectrum, not going to other sides. For example, if it's a bean that is kind of orange, it could be a bean that has fungus contamination. Any kinds of chemical defects on the beans that might alter the color of the bean, that machine is gonna separate it. And then third machine is a LED machine. We used it to have an infrared machine that was pretty much the same system, but the LED works better than infrared nowadays.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frared and the LED? Both of them are looking specifically for smaller physical defects, broken beans and chipped beans. But the LED uses camera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more modern than the infrared, because the infrared would only read in the front of the bean, not in 360. It goes to the first, second, and third. And then the last one is gonna be the UV light machine. I'm gonna explain what it does later. What is the UV light machine sorting different from the other ones? They are sorting the defects that are not in the visible spectrum. So when you expose the beans to the UV light, there are specific defects that they are highlighted. Some beans will glow. It's pretty much phenolic beans, high concentrations of phenols, and also beans with contamination by microorganisms. So if you have uncontrolled fermentation during your drying process, UV light's gonna spot that, and you cannot see that in the other machines. 저희가 페놀릭 그 커피 하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그 페놀릭이 생두 상태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V 라이트만 켜야 되는데 이게 불을 다 끄면은 얘네만 약간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페놀릭인 거예요. 그래서 다타에서는 84점 이하에서는 이걸 돌리지 않는데 84점 이상 점수의 커피들은 다 이걸 돌려가지고 측정을 해서 페놀릭 빼는데요. 그러니까 페놀릭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딱 먹어보면은 굉장히 메디시널하고 약간 페놀릭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컵의 점수를 완전 망쳐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두 상태에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 페놀릭이거든요. 얘가 그냥 일반 생두예요. 육안으로 보면 절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머신이 없으면 이 페놀릭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커머셜 등급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스페셜티에서도 가끔 페놀릭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Amy, bye. John, Yeah. John, thank you. See you We'll soon. see you soon. Yeah. Take care. Yeah. Bye. Wow. Wait a second. Yeah.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We'll see you. Nice to meet you. We'll see you. 다테아에 더 있고 싶지만 저희가 또 내일 비행기라서 이제부터 부지런히 1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상파울루로 가야 됩니다. 진짜 규모가 너무너무 크고 개인적으로 진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대량 생산하는 농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일정을 다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좀 아쉬운데 다타에서 좀 더 구경하고 싶거든요. 워낙에 구경할 게 많으니까. 저희가 또 오늘 저녁 내에 달리고 고속도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브라질 일정, 브라질 커피 산업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냐면 브라질 커피 산업으로 볼 때는 중요한 나라잖아요. 생산량 1위, 전 세계의 커피를 책임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커피를 어떻게 재배하고 있는지를 이번 일정 동안 이렇게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브라질 커피 산업에 대한 이해, 브라질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영상으로 또 저희 컨텐츠로 잘 만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니면서 맛봤던 커피 중에 정말 맛있었던 커피들을 정말 신중히 셀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스페셜티에서 저희가 생두를 정말 이들의 어떤 철학 그리고 마음과 함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산지 열심히 이제부터 좀 돌아다닐 겁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커피 산업 그리고 산지, 어떻게 커피가 재배되는지, 또 어떤 노력들을 세계 각국에서 좀 하고 있는지 정말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좀 진짜 가족이 그리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제가 가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산지는 코스타리카입니다. 페루, 파나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저쪽이 까뚜라.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까뚜아이가 전체 생산량의 70%래요, 품종이. 여기는 진짜 무슨 동물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곳이.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농장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가시죠.